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8월 20일 수요일장 파이널샷 시작합니다. 오늘 국내 증시는 부진한 움직임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유가증권 시장은 한 달 반 만에 장중 3,100선이 무너지는 모습도 나타났고요. 오늘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더 깊게 흔들리는 모습도 포착이 되고 있는데요. 샘 올트먼의 AI 버블에 대한 이야기로 기술주의 투자 심리가 급격하게 위축된 가운데 오늘도 원전 관련된 기업들은 조정이 이어지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러한 가운데서 우리가 어떠한 투자 전략을 세워야 될까요? 오늘 마켓 A컷을 통해서 AI 반도체 관련 이야기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A컷의 인물로 저희가 선정된 사람은요. 하워드 러트닉 미국 상무장관입니다. 이 상무장관이 삼성과 SK의 지분을 노리는 그러한 비슷한 발언을 하면서 시장에서 미국 정부가 반도체 패권을 강화하기 위해서 지속적으로 강력한 의지를 표현한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최근에 미국의 행보를 보게 된다면 절대 손해보는 장사를 하지 않습니다. 과연 이 보조금을 지급한다는 명목으로 우리나라 기업들의 지분을 미국이 확보할지 그와 관련된 이야기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가 나온 것은요. 로이터 통신의 보도였습니다. 로이터 통신에서 트럼프 행정부가 보조금을 무상으로 지원하는 게 아니라 지분 투자 방식으로 전환하려 한다. 반도체 보조금 대신 지분을 요구하고 있다라는 그러한 보도를 내놨습니다. 그러면서 시장에서는 이 부분을 좀 주목을 하고 있는데 그와 관련돼서 미국의 관계자들의 발언 역시나 비슷한 뉘앙스를 풍기는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앞서 저희가 A컷 인물로 선정을 해드렸던 러트닉 같은 경우에는 보조금을 주게 된다면 그에 상응하는 지분을 우리가 받아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바이든 행정부가 돈을 공짜로 퍼줬다. 보조금에 대한 이야기겠죠. 하지만 트럼프 행정부는 미국인을 위한 지분으로 바꿀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국민의 세금으로 단순히 보조금을 지급하는 게 아니라 세금을 통해서 지분을 확보하려 한다라고 해석을 해볼 수 있겠죠. 이와 함께 백악관 대변인 같은 경우에는요. 외신들의 보도를 보고 나서 중요한 공급망을 확보하고 납세자도 대가를 얻는 전례 없는 창의적인 아이디어다라고 표현을 하기도 했는데요. 시장에서는 이렇다 보니까 삼성과 SK, TSMC까지도 보조금을 지급을 하는 게 결국에는 미국 정부의 지분 확보로 이어지는 게 아니냐라는 그런 해석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석이 나올 수 있는 게 인텔의 보조금을 보면 조금 더 이해하기 쉬울 것 같은데요. 지금 블룸버그에서 미국 정부가 인텔 지분 10% 인수 방안을 검토 중이다라는 그런 보도를 내놨습니다. 그런데 왜 10%냐라고 봤더니 보조금이 100억 달러 정도고요. 시가총액이 1,100억 달러입니다. 그러니까 이 보조금을 환산했을 때 지분율을 10%가량으로 추정을 해볼 수 있는 거고요. 그렇게 된다면 미국 정부가 인텔의 최대 주주가 되게 됩니다. 이러한 가능성이 더 떠오르고 있는 가운데 러트닉 광장은 경영권은 행사하지 않겠다라고 선을 긋긴 했는데 러트닉 장관의 경영권 행사가 안 한다는 게 정말 단순한 투자에 그치는 것이라고 생각을 이어가 본다면 그렇지 않다라는 게 시장의 분석입니다. 최근에 일본제철이 US 스틸을 인수를 했는데 그 승인 조건이요. 미국 정부가 지분을 보유하는 겁니다. 그걸 골든 쉐어 그러니까 황금주라고 표현을 하는데 의결권은 없겠지만 국가 안보라던가 계속해서 미국 정부가 강력하게 추진하고 있는 무역 확장법이죠. 그러한 부분에서 만약에 거슬린다라고 생각을 하게 됐을 때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게 됩니다. 결국에는 이 지분 참여가 경영을 압박하는 그런 카드로 사용될 수 있다는 거고요. 특히나 미국의 업체의 장비라던가 소재를 우선적으로 사용을 한다던가 지금 미국 정부가 지속적으로 말하고 있는 미국 안에 공장이 있는 기업들의 제품을 사용해야 된다던가 그리고 생산 물량에 미국 기업을 우선적으로 배분하는 그러한 요구를 충분히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인텔의 이야기가 나오고 이렇게 외신들의 보도가 나오면서 삼성과 TSMC 그리고 SK까지도 우려가 확산이 되고 있습니다. 로이터 통신이 헤드라인을 이렇게 뽑았습니다. 미국 정부가 반도체 보조금을 대가로 삼성전자 그리고 TSMC 지분 취득을 검토하고 있다. 그러니까 다음 타깃이 다른 나라에 있는 기업들까지 확장될 수 있다는 건데요. 앞서 인텔의 보조금을 지금 지분으로 환산한 게 10%였죠. 그렇다면 다른 기업들의 보조금은 어느 정도일까요?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47억 달러 가장 많습니다. 시가총액이 지금 이렇게 환산을 하게 된다면 3천억 달러
달러 정도로 추산이 되고 있고요. 1.58%가량의 지분을 미국에서 요구할 수 있게 되는 거겠죠. SK 하이닉스는 4.6억 달러로 0.35%, TSMC 같은 경우에는 0.85%입니다. 특히 삼성 같은 경우에는 텍사스 공장과 같은 대규모 투자를 진행하고 있고요. 그게 결국에는 보조금으로 조금은 무마하려는 게 있었는데 만약에 지분을 좀 요구하게 된다면 당연히 민감하고 굉장히 난감한 상황이 이어지게 되겠죠. 특히나 골든샤워와 같은 그런 경영 압박이 진행된다면 반도체 부분에 있어서 중국과의 패권 경쟁을 하고 있는 미국 측에서 우리나라 기업의 부품을 사용해야 되고 재료를 사용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게 된다면 소재 장비와 같은 그러한 기업들의 지금 좀 출렁임이 나타날 수 있다라고 기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0몇 퍼센트 그리고 1%대가 큰 지분은 아니지 않나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은데 상징적인 의미가 굉장히 큽니다. 우리나라 그리고 다른 나라에 대한 그런 기업들의 지분을 미국 정부가 쥐고 있다라는 것만으로도 시장에서는 좀 주목을 해봐야 되는 그러한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다음 장을 통해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이와 함께 인텔에요. 200억 달러의 베팅을 손정희가 한다. 소프트뱅크에서 진행한다라는 소식도 전해졌습니다. 인텔의 영업이익을 보게 된다면 정말 충격적입니다. 지금 2분기 영업이익이 역성장을 한 것으로 확인이 되고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인텔이 망했다. 인텔 어떻게 돌파구를 찾아야 되냐라는 그런 부정적인 시각이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소프트뱅크에서 인텔의 지분 2%가량을 전격적으로 인수했다라는 소식이 전해지고 있는데요. 이 금액은 인텔의 파운드리 공장에 투입이 될 예정입니다. 이렇게 수익을 내지 못하다 보니까 자금난으로 인해서 인텔의 오하이오 파운드리 공장은 지금 완공이 지연되고 있는 상황인데 이번 투자금이 투입이 될 예정이라고 하고요. 월가에서는 소프트뱅크의 투자 그리고 만약에 미국의 인텔의 보조금과 같은 이 국유화가 진행이 되게 된다면 그래도 좀 주가가 반등할 만하지 않을까라는 긍정적인 해석 나왔고 실제로 미국 증시에서 반응이 나오기도 했습니다. 왜냐하면 국영화가 진행됐을 때 빅테크 고객사의 발주 물량을 지금 미국에서 인텔에게 우선적으로 배정하라라고 압박을 줄 수 있고요. 그게 실적 개선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다만 시장에서는 회의적인 시각이 조금 더 우세하긴 한데요. 지금 JP모건 같은 경우에는 기술력의 혁신이 있는 게 아니라 단순히 지분 투자만 진행되는 건다면 아직도 매력적이지 않다라고 판단을 했고요. 매도 리포트와 함께 목표 주가 21달러를 지금 유지한 것으로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네, 다음 이야기로 이어가 보겠습니다. 샘 올트먼이요 AI와 관련된 이야기를 했는데 버블 속에 있다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AI가 가장 중요한 사건이긴 한데 지금 과도하게 흥분된 상태다라는 그러한 코멘트를 달았는데요. 15초 동안 버블이라는 단어를 무려 3차례나 반복을 하면서 이미 통제 불능 수준이다라고 강력한 멘트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기술주들이 조금 이렇게 출렁거리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투자를 지속하겠다. 라면서 AI 시장에 대한 투자를 계속해서 가져갈 것이라는 그런 뉘앙스를 풍기기는 했습니다. 닷컴 버블 때 많은 기업들이 몰락하기는 했는데 결국에는 시장 자체는 성장했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우리가 지금 데이터 센터라던가 컴퓨터 자원에 수조 달러의 투자를 계속해서 결국에는 우리가 그 AI 중심이 되겠다라는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지금 마이크로소프트 애저와 그리고 구글 클라우드를 병행하고 있는데 이게 한 하이퍼스케일러로는 이렇게 수요가 감당하기 불가하기 때문에 결국에는 데이터 센터 증설 계속할 거고 우리 투자하겠다. 그리고 우리가 AI 시장을 선도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종목을 잘 엄선해야 되겠네요. 네, 다음 장을 통해서 그 다음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결국에는 올트먼의 지금 이야기를 보게 된다면 지금 우리가 AI 시장 판도 주도권을 계속해서 가져가기 위해서 챗 GPT 검색 시장을 좀 우리가 공격을 할 것이다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구글 검색 안 쓰고 GPT로 검색하면 된다라는 코멘트를 단 것인데요. 챗 GPT의 폭발적인 사용자 증가가 그 근거를 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주간 사용자가 7억 명을 돌파했고요. 결국에는 세계 최대 규모의 플랫폼 반열에 진입한 것으로 확인되고 있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을 때 나왔던 게 뉴럴 인터페이스 사용을 할 것이라 뇌랑 컴퓨터 연결해서 우리가 입력 장치를 좀 가능성을 좀 열어둘 것이다라는 이야기를 하기도 했고요. 두 번째로는 GPT를 기반으로 한 소셜 앱을 만들 것이다라는 신사업에 대한 포부를 밝히기도 했습니다. 결국에는 이 올트먼이 AI 시장 버블이 있긴 한데 우리는 다른 기술력으로 이걸 계속해서 극복해 나갈 것이고 결국에는 우리가 AI 선도주자가 될 것이다라는 자신감을 내비치면서 투자를 이어갈 것이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공약을 했으니까요. 결국에는 데이터 센터 그 연관된 파생 관련 기업들은 계속해서 주가 추이를 눈여겨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이렇게 올트먼에 대한 이야기, 손정희의 투자, 그리고 미국의 지분 투자, 결국엔 이 세 가지가 가리키고 있는 건요. 패권 경쟁에서 누가 그 패권을 쥐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모두 다 공감을 하고 있다라고 해석을 해볼 수 있을 것 같고요. AI 버블에 대한 걱정보다는 시장의 확대 가능성에 좀 긍정적인 해석을 더해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마켓데이컨 이렇게 브리핑 마무리하도록 하고요. 이제는 우리 시장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지 시장 상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윤주 아나운서가 전해드립니다. 네, 시황센터입니다. 우리 시장 2시 10분 구간을 지나고 있습니다. 간밤 미국 기술주의 급락과 또 잭슨홀 미팅을 앞두고 어느 정도의 경계심이 짙게 작용을 하면서 미국 기술주는 일제히 급락하면서 마감을 했고 우리 시장 이에 대한 영향을 받아서 하락 출발했고 현재 시간으로도 하락하는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양지수 일제히 2%대 낙폭을 기록하기도 했는데 그래도 코스피 코스닥 현재 시간 1%가량의 낙폭을 기록하고 있고요. 코스피 1.18%가량 하락하면서 3,114포인트 지나가고 있습니다. 코스닥은 1.98포인트가량 하락하면서 772선을 지나가고 있습니다. 조금 더 자세한 흐름 코스피부터 일중 흐름으로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일단 코스피가 오전 10시 30분경을 기준으로 3,180선까지 밀렸습니다. 3,100선을 한 달여 만에 내려놓기도 했는데 다만 그래도 오후장 들어서 소폭이지만 이러한 내림세를 조금이나마 올려주면서 현재 시간 3,110선은 넘어주는 모습 보여주고 있고요. 낙폭을 그래도 줄이는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코스닥도 일중 흐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코스닥 시장도 코스피와 비슷한 흐름으로 거래가 되고 있는데요. 장 초반에 766선까지 밀렸다가 그래도 현재 시간 770선 위로 올라와준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772포인트 지나갑니다. 그렇다면 오늘 수급 동향은 어떨까요? 투자자들의 매매 동향 코스피 시장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일단 오늘 개인과 외국인이 현재 시간 팔고 있습니다. 외인이 장중 순매도로 전환이 됐는데요. 12시 30분을 기점으로 순매수에서 순매도로 포지션을 변경한 이후에 지금까지 1,300억가량 팔고 있는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매도폭을 소폭 늘린 모습 보여주고 있고요. 기관이 4천억 넘게 코스피를 강하게 사들이는 모습 체크가 되고 있습니다. 오늘 개인이 3,400억가량 팔고 있고요. 개인과 외국인의 팔제세가 현재 시간 도착되고 있습니다. 코스닥 시장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코스닥 수급 동향은 외국인과 기관의 쌍끌이 매도세가 포착이 되고 있습니다. 개인만이 1,600억가량 코스닥을 담아내고 있고요. 외국인이 장중에 수급을 순매수에서 순매도로 전환하기도 하고 순매도에서 순매수로 전환하기도 하면서 손바뀜이 잦은 하루입니다. 현재 시간 90억 원가량 소폭 팔고 있는 모습 체크가 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의 흐름은 어떨까요? 코스피 시장 1위부터 5위권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흐름이 엇갈리고 있는데요. 간밤 오픈 AI CEO인 샘 알트먼이 AI의 거품론을 제기하게 되면서 간밤 기술주의 낙폭이 굉장히 컸었죠. 우리 시장에서도 SK하이닉스가 엔비디아의 3% 급락과 함께 3% 넘는 낙폭을 가져가기도 했는데 현재 시간 그래도 2.85%가량 낙폭을 소폭 줄인 모습 보여주고 있고요. 25만 5,750원 선 지나가고 있습니다.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미국이 인텔처럼 이 보조금을 지분 매입 방식으로 할 것이라는 소식이 나옴에 따라서 소폭 상승하는 모습 보여주고 있고요. 0.14%가량 오르면서 7만 200원 선 지나가고 있습니다. LG에너지솔루션은 1.95%가량 하락하면서 37만 6,500원 선 지나가고 있고요. 삼성바이오로직스도 오늘 0.98%가량 하락하면서 110만 4천원 선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코스닥 시장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1위부터 5위권 바로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코스닥 시장은 펩트론만이 상승불 켜내고 있는 모습 계속해서 가져가고 있습니다. 장 초반부터 지금까지 펩트론만이 상승하고 있고 1위부터 5위권 내에서 전반적으로 파란불 켜면서 거래가 되고 있는데요. 알테오젠이 1.29%가량 하락하면서 42만 1,500원 선 지나가고 있고요. 에코프로 BM과 에코프로 일제히 하락하는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펩트론만이 2.66%가량 오르면서 30만 9천원 선 거래가 되고 있고요. 파마리서치가 3.56%가량 하락하면서 65만 1,000원 선 지나가고 있습니다. 오늘 시가총액 상위 종목 대부분이 하락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그만큼 지수도 큰 폭으로 하락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살펴볼 만한 특징주는 어떤 게 있을까요? 첫 번째 특징주 바로 열어보겠습니다.
오늘 첫 번째 특징주는 콜마 B&H입니다. 남매 간의 경영권 분쟁이 격화된 소식 나왔습니다. 이 9월 임시 주주총회를 앞두고 윤 부회장 쪽에서 콜마 홀딩스 쪽에서 콜마 B&H 주식을 13,749주를 매수했다라는 공시가 올라왔습니다. 이에 따라서 지분 경쟁이 본격화되었다라는 인식이 퍼지고 있고요. 오늘 두 자릿수 급등세 나타내고 있습니다. 콜마 B&H 현재 시간 27%가량 오르면서 강하게 오르는 모습 보여주고 있고요. 17,350원 선 지나가고 있습니다. 두 번째 특징주도 바로 열어보겠습니다. 오늘 두 번째 특징주는 우양입니다. 우양이 K콘텐츠 이 캐대언의 냉동김밥 열풍에 따라서 함께 주목을 받아가고 있는데요. 특히나 이 중국에 처음으로 냉동김밥을 수출한 기업이기 때문에 풀무원과 함께 우양이 주목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여기에 더해서 2분기 실적 호조에 대한 모멘텀 여기에 더불어서 하반기에 유럽 코스트코에 핫도그를 수출하게 되는데 이에 대한 기대감까지 함께 작용을 하고 있습니다. 실적이 앞으로 꾸준히 우상향할 것이라는 증권가의 분석도 나오고 있고요. 이에 따라 오늘 16%가량 오르면서 5,490원 선 지나가고 있습니다. 다음 특징주 만나보겠습니다. 마지막 특징주인데요. 오늘 마지막 특징주는 두산 에너빌리티입니다. 두산 에너빌리티가 어제에 이어 오늘도 급락하는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체코 원전 수주에 따라서 이 웨스팅하우스와 어느 정도 불공정 계약을 맺었다라는 소식이 전해졌었죠. 특히나 이 로열티 논란이 이어지고 있는데 한 기를 수출할 때 약 6억 5천만 달러의 로열티를 지급해야 한다라는 소식이 나왔습니다. 여기에 더해서 해외 원전 수출이 길이 막혔다라는 소식까지 함께 나오면서 전반적으로 원전주들의 흐름 오늘 좋지 않은데요. 어제에 이어 두산 에너빌리티 오늘도 급락을 하다가 다만 이 두산 에너빌리티에 대해서 저가 매수 기회라는 증권사들의 분석도 함께 나오고 있습니다. 한국과 미국의 정상회담이 25일에 개최가 되게 되는데 여기서 미국과의 원전 협력 기대감이 함께 작용을 하고 있고요. 미래에셋증권의 고수익 투자자들의 순매수 1위가 두산 에너빌리티이기도 합니다. 이에 따라서 오늘 오후장 들어서 낙폭을 소폭 만회해주는 모습 보여주고 있고요. 현재 시간 기준으로 4.87%가량 하락하면서 56,600원 선 지나가는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시장 상황 함께 살펴봤습니다. 네, 마켓 A컷 심층 분석 시간으로 이어가 보겠습니다. 오늘 A컷을 통해서는 미국이 삼성이나 SK와 같은 기업들의 지분을 인수한다, 이러한 외신의 보도가 나왔다는 소식 전해드렸는데요. 이와 관련해서 전문가와 함께 우리 기업들에게 어떠한 영향을 미칠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해운솔루션의 이정호 대표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먼저 미국 정부가 그리고 소프트뱅크가 동시에 인텔에 대규모 자금을 좀 투입했다라는 소식부터 다뤄봐야 될 것 같은데요. 결국에는 지금 수혈에 들어간 것 같거든요. 네, 인텔이 소생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보세요? 인텔이 소생을 네. 할 수가 있을까라고 본다면 네. 약간의 부정적인 부분도 있고 긍정적인 부분도 있지 않나라고 생각이 들고 있어요. 미국에서 계속적으로 인텔을 놓지 않고 있지 않나라고 생각이 들고 있고 그거에 덮친 격으로 소프트뱅크까지도 인텔에 투자하는 모세가 나온다라고 봤을 때는 이건 어떻게 보면 단기적으로 노린 투자는 아니지 않나라고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장기적인 관점으로는 인텔이 살아날 가능성은 어느 정도 있지 않나라고 생각하고 있지만 제일 중요한 거는 부정적인 요인이다라고 말씀을 해드리고 싶어요. 인텔이 어떻게 보면 돈만 들어가서 살 수 있었더라면 진작에 살아남을 수 있지 않았나라고 생각하는 부분이 있고 제일 중요한 건 구조적인 문제가 제일 중요합니다. 제품의 경쟁력, 파운드리 수요가 이런 부분이 워낙 잘 안 나왔기 때문에 그렇던 부분도 있지 않았나라고 생각이 들고 있고 기술의 격차가 TSMC와 삼성 그리고 2세대에서 3세대 정도 뒤처진 모세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인텔이 어떻게 보면 이번에 투자로 인해서 단기간에 살아날 수 있냐 이런 부분은 약간의 긍정적인 모멘텀만 계속적으로 생각하는 부분이고 제일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삼성전자도 파운드리 수요가 이런 부분이 잘 안 나왔던 부분이 있었는데 그래도 이번에 어역부역 해가지고 수주까지도 받는 모습대가 나왔습니다. 하지만 삼성전자보다 더 안 좋은 인텔이 파운드리 수주나 이런 부분이 나오려고 한다면 어느 정도 기술의 격차나 이런 부분이 따라가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시간적 걸린다. 그렇기 때문에 단기적으로보다는 장기적으로는 조금 더 긍정적인 포인트는 있지 않나라고 말씀을 해드리겠습니다.
네, 결국에는 뭐 근본적으로 기술의 혁신이 따라줘야지 소생이 가능하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신 것 같은데 이번에 미국 정부가 이렇게 인텔에게 보조금을 주게 되고 결국에는 인텔 지분을 10% 취득하는 방안으로 이야기가 되고 있다라는 뭐 외신의 보도도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그럼 결국에는 이 보조금을 준다라는 개념은 아닌 것 같아요, 그렇죠? 네, 만약에 삼성이나 SK 하이닉스 역시나 이러한 비슷한 요구가 된다면 국내 기업들에게 어떤 파장이 있을까요? 좋은 점과 이것도 나쁜 점이 네. 공존한다고 생각이 들고 있어요. 부정적인 입장에서는 어떻게 보면 반도체 패권 계속적으로 하는 얘기가 있는데 그런 부분은 일정 부분을 미국 정부한테 주는 셈이 되지 않나라고 생각이 들고 있고 뭐 계속적으로 얘기 나오는 거는 뭐 지배구조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경영에 대해서는 신경을 안 쓰겠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지만 자율성인 측면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간섭이 들어올 가능성도 있지 않나라고 우려가 들어가 있다고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본다면 긍정적인 건 뭐냐라고 본다면 기존에 어떻게 본다면 우리나라가 갖고 있었던 한계나 이런 부분이 미국의 등을 얻고 나와서 어떻게 보면 보다 더 가속화가 될 수 있지 않나. 어떻게 보면 삼성전자가 지금 TSMC와 먼저 반도체 격차나 이런 부분이 나는 부분도 있겠지만 어떻게 본다면 미국과의 이해관계나 이런 부분이 제일 크게 다가왔던 부분도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어느 정도 해소가 될 경우에는 보다 상승 탄력이나 이런 부분 갈 가능성도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고 제일 중요한 건 지분을 한다라고 했을 때 어떻게 본다면 칩스법, IRA 법안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보다 더 큰 혜택을 우리나라 기업들한테 준다고 봤을 때는 지분의 가치를 뭐 10을 줬는데 어떻게 보면 혜택을 20을 준다, 20, 30을 준다고 봤을 때는 보다 더 좋지 않나라고 생각이 들고 있고 만약에 지분의 가치가 10인데 만약에 혜택은 5만 줬다라고 봤을 때는 이런 부분에서 악재가 될 가능성은 있기 때문에 보다 면밀하게 더 파악을 해볼 필요는 있지 않나라고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우선 뭐 오늘 시장에서 삼성전자의 주가를 보게 된다면은 이 보조금 그리고 지분 관련돼서 좀 긍정적인 해석이 더 많게 나오는 듯합니다. 0.29%가량 오르고 있는데도 반면 SK 하이닉스는 빠지고 있다는 점도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결국에는 좀 이 협상이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확연하게 주가의 추이가 변동될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 삼성과 SK뿐만 아니라 TSMC 역시나 지분 확대될 가능성 지금 있다라는 그런 이야기 나오고 있습니다. 결국에는 이러한 움직임이 현실화가 된다면 그 글로벌 반도체의 지도는 어떻게 또 바뀔까요? 미국이 원하는 게 이건 네.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미국에서 지금 반도체 관련해가지고 패권을 계속적으로 늘리려는 모세가 나오지 않았나라고 생각이 들고 있고 글로벌 파운드리 카르텔을 구축하는 게 미국의 궁극적인 목적이 될 가능성은 있습니다. 그렇게 봤을 때는 이제 공급망이나 이런 부분이 재편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하는 부분이 있고 미국과 동맹 주도의 어떻게 보면 반도체 블록이 탄생될 가능성은 높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어요. 그렇게 될 경우에는 이제 중국 업체나 이런 부분이 배제가 될 가능성은 있는데 그렇게 되면 이제 미국과 중국의 디커플링이 조금 더 가속화가 될 가능성은 있지 않나라고 생각이 들고 있고 우리나라 기업들이 여기서 어떻게 보면 줄타기를 잘해야 되지 않나라고 생각이 드는 부분이 강합니다. 미국 쪽으로만 너무 치중될 경우에는 어떻게 보면 중국의 수출 모멘텀이나 이런 부분이 더욱더 줄어들 가능성도 있고 그런 부분을 어떻게 보면 미국의 눈치를 봐야 되냐 아니면 중국의 눈치를 봐야 되냐 이런 갈림길에 어떻게 보면 반도체가 서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어떻게 보면 반도체라는 강력한 무기를 지정학적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더 높이 평가하고 있다고 생각이 들고 있어요. 가격이나 관세나 이런 부분을 떠나서 어떻게 보면 이 반도체에 대한 패권을 계속적으로 갖고 올라가는 뉘앙스가 큰 부분이 있고 이런 부분에 맞춰서 우리나라 기업들이 잘만 대응을 한다라고 봤을 때는 보다 장기적으로는 조금 지금은 단기적으로는 악재가 될 가능성은 있겠지만 장기적으로는 긍정적인 포인트가 더 많지 않나라고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 장기적으로 보게 됐을 때는 긍정적일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뭐 대기업들은 그럴 수 있어요. 그런데 미국 정부가 지분 참여를 하면서 장비나 소재를 우리나라에서 생산하는 기업들을 사용을 해라라고 압박을 주게 된다면 국내 기업들에게는 또 리스크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그렇다면 어떠한 기회와 리스크가 있는지도 한번 짚어볼까요? 이게 제일 악재가 될 가능성이 네. 높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어요. 오늘 장에서 어떻게 본다면 삼성전자가 잘 버텨주고 있고 SK하이닉스가 어느 정도 하락폭이 나와주고 있는 부분은 SK하이닉스는 안 건드려도 너무너무 잘 가고 돈을 잘 벌고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이렇게 터치가 들어온다면 어떻게 보면 호재보다는 악재가 더 크게 작용될 가능성은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고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 놀고 있는 부분이 너무 많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번에 미국에서 어느 정도 입김이 될 경우에는 보다 수주 모멘텀이나 이런 부분이 탄력이 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하는데 오늘 반도체 소부장 관련 종목들은 너무너무 안 좋은 모세가 나오고 있지 않나라고 생각이 들고 있어요. 이게 왜냐하면
반도체 관련해가지고 패권을 동맹국 위주로 한다라고 하는 거는 어떻게 보면 긍정적인 포인트가 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하는데 이게 미국이 우리나라만 챙길 거냐라고 본다면 우리나라만 챙길 경우에는 긍정적인 포인트가 더 많습니다. 우리나라 소재 기업들이. 하지만 미국과 뭐 네덜란드의 ASML, 일본의 뭐 도쿄일렉트릭 이런 기업들이 어떻게 보면 대기업 같은 장비 기업들인데 이런 기업들이 어떻게 보면 미국의 진출이나 이런 부분 계속적으로 가속화가 될 경우에는 우리나라 소부장 기업들한테는 보다 악재가 될 가능성이 조금 더 높지 않나라고 생각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뭐 보다 면밀하게 이 어떻게 협상이 되고 어떻게 이뤄질지 이런 부분에서 조금 더 면밀하게 봐야 되지 않나라고 생각이 들고 있고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는 긍정적인 포인트는 더 많다. 하지만 소부장 쪽에서는 이거는 단기적인 악재로 될 가능성이 있지 않나. 만약에 우리나라 기업들도 미국에 건너가서 공장 건립이나 이런 부분 할 경우에는 어떻게 보면 호재로 작용될 가능성은 더 높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어요. 하지만 공장 이전이나 이런 부분이 어떻게 보면 회사에서도 막대한 금액이나 이런 부분이 들어가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보다 신중하게 해야 되는 부분이 많지 않나라고 생각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보다 장비주 관련해가지고는 조금 더 집중적으로 봐야 될 필요는 있지 않나라고 말씀을 해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 다른 나라에 공장을 짓는다는 게 사실 돈이 한두 푼 들어가는 게 아니다 보니까 시간도 들어가고요. 국내 장비, 소재 관련된 기업들에게는 조금은 악재로 작용할 수도 있겠다라고 말씀을 해주신 것 같습니다. 오늘 반도체 AI 관련 기업들 일부 종목으로는 좀 큰 낙폭이 나오는데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샘 올트먼의 발언이었습니다. AI 거품과 관련된 이야기를 15초간 3번이나 이야기를 하면서 좀 불안감이 커진 것 같은데요. 그래도 투자는 멈추지 않겠다 이렇게 발언했거든요. 여기서 우리가 어떠한 투자 힌트 얻을 수 있을까요? 샘 올트만이 자신감을 좀 내비친 것 같아요. 네. 어떻게 보면 거품론을 얘기했는데 어떻게 우리 기업 빼고 다 거품이지 않나라는 뉘앙스였다라고 저는 생각이 들고 있고 이게 어떻게 보면 이 멘트가 그렇게 하락을 불러올 정도로 강한 멘트였냐라고 본다면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약간 불안감 요소나 이런 부분이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어요. 뭐 금리 인하에 대한 불안감이나 아니면 잭슨 홀 미팅 전에 약간 불안감 그리고 약간 샘 올트먼이 이 강조했던 부분 거품론에 대해서 다시 한번 올라왔다라고 생각하는 부분이 있고 그래도 마지막 문장이 제일 중요하지 않나라고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우리는 투자를 멈추지 않을 거다. 이게 제일 중요하다라고 생각하는 부분이 지금 단기 가열이 되는 부분은 맞습니다. 왜냐? 지금 너도 나도 AI 관련된 투자나 이런 부분이 계속적으로 늘어나는 모습가 나오고 있어요. 왜 그러냐라고 본다면 실적도 같이 올라가는 게 포인트지 않나라고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이 AI 관련해가지고 패권을 지금 놓칠 경우에는 어떻게 보면 실적이나 이런 부분도 떨어질 가능성이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고 과거에 뭐 닷컴 버블과 계속적으로 비교하는 모습가 있는데 닷컴 버블 때는 어떻게 보면 다들 채무, 어떻게 보면 대출 뭐 이런 부분으로만 계속적으로 거품을 만들었던 부분이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시장은 조금 다르지 않나라고 생각하는 부분이 엔비디아가 이렇게 주가가 많이 오른 거는 미래의 AI 시대가 될 거야라는 기대감도 있겠지만 실적이 계속적으로 폭발적으로 올라가는 모습가 제일 컸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의 거품론을 논하는 단계는 아직까지는 아니지 않나. 아직까지 엔비디아 실적이나 이런 모멘텀이 계속적으로 살아있는 한 AI 거품론은 약간의 지수가 워낙 고점에 올라갔으니까 단기 조정의 포인트가 됐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고 이렇게 될 경우에는 어떤 투자 포인트로 가야 되는지 저는 생각을 해봤을 때 인프라 투자는 안 멈출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있어요. 물론 뭐 AI 투자 관련해가지고 약간의 멈출 수는 있겠지만 어떻게 보면 전력 그리고 에너지 이쪽 섹터 관련해가지고는 조중에 멈춘다라고 봤을 때 나중에 진짜 AI가 필요할 때 전기가 부족할 수 있는 현상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인프라 투자는 멈추지 않고 계속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결국에는 뭐 버블에 대한 이야기를 하긴 했습니다만 시장이 확장될 것에 대한 이야기도 같이 했기 때문에 인프라 투자 좀 지속될 것이다라고 이야기해 주셨고요. 그 올트먼이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챗 GPT가 구글 이길 것이다. 뭐 이런 이야기도 했고 뉴럴 인터페이스 이런 신기술에 대한 구상도 같이 말을 한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그럼 플랫폼 기업이라던가 차세대 AI 관련된 기업들은 여기서 또 어떤 투자 힌트를 얻을 수 있을까요? 플랫폼 기업들도 그래서 계속적으로 AI 관련된 투자를 늘려나가고 있다고 생각이 들고 있어요. 샘 올트먼이 했던 GPT가 이제는 검색 엔진을 능가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네. 점치는 부분은 당연하지 않나라고 생각이 들고 있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 어느 정도 시간은 걸리지 않나. 그렇다고 해서 구글이 가만히 있을 거냐라고 본다면 구글도 AI 관련된 투자나 이런 모멘텀은 계속적으로 올라가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긍정적인 포인트는 어느 정도 있지 않나라고 생각이 들고 있고 차세대 AI 관련해가지고 언급을 하는 부분이 있지만 국내 관련된 기업들이나 이런 부분을 봤을 때는 소프트웨어 기업들이 어떻게
어떻게 보면 다수가 될 가능성은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어요. 하지만 이쪽이 약간의 거품론과 비슷한 모습세가 나오고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왜냐? 이쪽 소프트웨어 쪽 관련해가지고는 실적이나 이런 부분이 익사이팅하게 올라가는 것보다는 약간의 미래 기대감이나 이런 부분이 더 많기 때문에 지금은 어떻게 본다면 조금 더 지금 들어갈 타이밍은 저는 아니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인프라나 아니면 하드웨어 이쪽을 조금 더 집중적으로 보시면서 소프트웨어 쪽은 어떻게 보면 확실하게 나눠질 가능성도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고 대표적으로 국내 관련해가지고 소도비 AI나 이런 부분이 나오고 있잖아요. 그때 되면 보다 정확하게 AI 관련된 소프트웨어 기업들이 나눠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때 집중적으로 보자라고 말씀을 해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 트럼프 행정부의 반도체 보호무역은 지속되고 있고 손정희 회장의 인텔 투자 이야기 그리고 샘 올트먼의 발언까지 AI 반도체 관련해서 여러 가지 이슈들이 산재하고 있는 요즘입니다. 이렇게 복잡한 흐름 속에서 우리나라의 투자자분들이 좀 주목을 해야 될 섹터 그리고 피해야 될 섹터가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저는 들어가도 괜찮은 섹터들은 반도체 관련해가지고 AI 인프라 관련주들이 제일 좋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어요. 뭐 반도체 관련주들, 전력기기 관련주들, 전력기기는 제가 계속적으로 언급을 해드리는 부분이 있지만 그 이유는 뭐냐라고 본다면 아까도 얘기했다시피 AI 투자가 잠깐은 멈출 가능성은 있겠지만 에너지 관련 투자는 멈출 수가 없습니다. 미래에 필요한 에너지나 이런 부분을 계속적으로 해야 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이 에너지 관련 투자들은 단기성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장기성 프로젝트이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지켜봐야 되지 않나라고 말씀을 해드리고 싶고 그 다음에 방산과 원전입니다. 요즘 어떻게 보면 분위기가 많이 안 좋아졌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어요. 미국과 중국의 갈등이 계속적으로 악화가 되고 있는 부분도 있고 에너지 안보 관련해가지고는 어떻게 보면 이쪽이 계속 수혜가 될 가능성은 있기 때문에 방산 원전도 미래의 기대성은 계속적으로 좋다라고 말씀해드리는데 부정적인 거는 저는 중국 의존성이 강한 소비재들은 조금 안 좋을 수도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어요. 지금 한한령 관련해가지고 얘기가 계속적으로 나오고 있지만 이게 어떻게 보면 실적에 대한 기대감 때문에 오르는 겁니다. 근데 만약에 한한령 해제 이후로 실적이나 이런 모멘텀이 꺾인다라고 봤을 때는 그때는 추가적인 하락세가 더 나올 가능성은 있기 때문에 보다 집중적으로 이쪽은 단기적으로만 보자라고 말씀을 해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방산과 원전 오늘 좀 조정받는 이 섹터에 대해서는 좀 긍정적인 평가해 주셨고 오히려 최근의 흐름이 좋았던 중국 의존형 소비재는 좀 위험하다, 좀 한 걸음 떨어져서 봐야 된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네, 오늘 이정호 대표와 함께 AI와 관련된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좋은 투자 포인트 얻어가셨길 바라겠고요.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는 19일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달러 스테이블 코인 수요를 원화 스테이블 코인으로 제어하자는 의견과 관련해 회의적이라고 말했습니다. 미래 지급수단 혁신을 위해 필요하나 속도와 안정성의 균형이 중요하다며 은행을 중심으로 먼저 도입 후 부작용 제어가 가능할 때 비은행으로 확대하는 점진적 접근의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지금 가상적으로 말씀드리면 배가 떠나서 태평양 지나가는 순간 돈은 반을 집어넣어라, 반을 입금해라, 이런 식으로 계약을 다 할 수 있고 우리 부동산 거래나 이런 모든 거래에 있어서 이런 계약 조건을 집어넣어서 돈을 이체할 수 있는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집어넣을 필요가 있기 때문에 미래의 화폐에서는 이렇게 컨트랙트를 통해서 프로그램을 집어넣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한국은행은 미래를 준비하기 위해서 이것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지금까지는 연 10만 불 정도 한도에서 저희가 그걸 가지고 나가게 했는데 그건 또 달러로 바꿔서 나가야 되기 때문에 여러 가지 안전장치가 있습니다. 그런데 원화 스테이블코인을 만들어서 그걸 해외에 직접 유치할 수 있게 해주면 물론 규제는 가능할지 모르지만 사실 규제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근데 그걸 했을 경우에 자본 자유화를 완전히 피해 나갈 수 있는 그런 문제이기 때문에 좀 더 심각하게 고려를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저희가 경제 상황에 따라서 통화량을 줄이고 싶을 때 사실은 은행들은 지급 준비율을 갖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조정하기가 쉬운데 비은행 금융기관이 스테이블 코인을 발행하면 통화량을 줄이기 위해서 너 갑자기 그 국채 담보 잡고 있는 걸 다 팔아라 이렇게 했을 경우에 시장에 주는 충격도 굉장히 클 수 있고 그래서 여러 가지 통화 정책에 있어서 유효성에 문제가 있습니다. 여러 가지 이런 부작용이 있을 때 천천히 가면서 먼저 은행 중심으로 발행을 하고 거기서 부작용을 컨트롤할 수 있는 이런 레귤레이션 어떻게 할 건지 보고 그 다음에 우리 은행들이 또 바깥에서 이 퍼블릭 블록체인이라고 하는데 이 개방형 블록체인에서 또 한번 발행하는 것도 봐서 부작용을 컨트롤하고 정말 필요하다면 비은행도 허용하는 이런 점진적인 어프로치라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냐. 달러화에 대한 스테이블 코인은 수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전 세계 어느 나라든지 달러를 가지려고 하기 때문에. 반면에 원화 스테이블 코인을 만들어주면 달러 스테이블 코인에 대한 수요가 줄어들 것이냐에 대해서는 저희는 굉장히 회의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달리 얘기하면 이것을 디지털화를 했다고 해서 생긴 거가 달러 스테이블 코인과 원화 스테이블 코인인데 이걸 만들어준다고 원화 스테이블 코인이 대체하라는 것이 아니라 그 경우도 역시 달러가 절상될 것인지 뭐 이런 그런 움직임에서 결정될 거기 때문에 실제로 미국 달러 스테이블 코인이 많아지기 때문에 이걸 원화 스테이블 코인으로 방어를 하자라는 것은 일부는 맞고 일부는 반드시 맞는 것이 아닌 면이 있기 때문에 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신민영입니다. 수요일에 오후 파이널샷 함께하고 계신데요. 종목 파인더 통해서 정확한 종목 이슈들 함께 점검해 보시죠. 첫 번째 이슈는 원전주 안에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원전주 2거래일 연속 약세 흐름을 나타내고 있는데 미국과의 웨스팅하우스와의 계약이 계속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원전 수출 시에 1조 원 이상의 로열티를 지급해야 한다는 내용이 알려지면서 크게 논란이 되고 있는데요. 증권가에서도 이렇게 분석을 좀 내놓고 있는데 의견들이 좀 엇갈리는 양상입니다. 먼저 IM증권에서는 체코 원전 수출하는 성과를 얻기는 했지만 장기적으로 봤을 때 한국 원전 산업의 자율성과 시장 다변화의 가능성이 축소될 수 있다라고 부정적으로 바라봤고요. 또 기존에 기대하던 중장기의 미국 수출 스토리에도 불확실성이 커질 수밖에 없을 것이다라고 꼬집었습니다. 반면에 KB증권에서는 이번에 조정을 기회로 삼을 만하다라는 의견 제시하기도 했습니다. 여전히 주요 기자재가 두산 에너빌리티가 생산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큰 변동이 없을 것이라는 전망이고요. 특히나 온타임, 온버젯, 기간에 맞춰서 예산에 맞춰서 원전 건설을 원하는 글로벌 고객사들이 여전히 많기 때문에 한국의 제작 능력, 수행 능력이 필요하다라는 의견입니다. 대신증권도 좀 비슷한 의견 내놨습니다. 이미 알려진 뉴스이고 달라진 것은 거의 없다라는 주장인데요. 이번에 추가된 것이 ISMR 기술 자립 검증 여부인데 최악의 경우에는 이 ISMR도 로열티를 지불할 수 있다라는 점은 좀 체크 포인트이지만 이 수익성보다는 지금의 이 원전 르네상스 속에서 수출 물량 증대에 집중할 필요가 있다라고 강조를 하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의견 좀 엇갈리고 있지만 KB증권과 대신증권에서는 크게 우려할 사안이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기도 한데요. 오늘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그래도 불공정 거래라는 그런 실망감이 계속해서 매물 출회로 이어지는 모습입니다. 원전주 전반적인 분위기 함께 체크해 보시죠. 대장주 두산 에너빌리티 오늘도 4%대 추가적인 약세 흐름 감지가 되고 있습니다. 57,000원 선 아래에서 거래되는 모습이고요. 에너토크, 한전기술과 같은 종목들도 2에서 3%대 약세 흐름입니다. 현대건설, 일진파워 같은 종목들은 4에서 5%까지 낙폭 더 키워가는 모습입니다. 이어서 두 번째 이슈 함께 살펴보시죠. AI 거품론이 또다시 불거졌습니다. 그 사람의 입은 바로 오픈 AI의 CEO인 샘 올트먼의 입에서 나온 말이어서 조금 더 충격적이었는데요. AI 거품론에 대한 이런 코멘트를 남겼습니다. 기자 간담회에서 투자자들이 AI에 과도하게 흥분해 있는 것이 사실이다라는 발언과 함께 AI 기업들의 가치가 이미 통제 불능 수준이다라는 발언을 하기도 했습니다. 투자는 계속해 나갈 것이지만 현재의 버블을 좀 경고하는 그런 이야기를 한 것인데요. 이에 따라 간밤에 뉴욕 증시에서 기술주들이 흔들렸고 오늘 우리 증시에도 영향을 주는 그런 모습입니다. 또 로이터의 보도도 있었죠. 보도에 따르면 하워드 러트닉 미국 상무장관이 반도체 지원법에 따른 지원을 받아서 미국에 공장을 짓는 반도체 제조기업들의 지분을 미국 정부가 받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라는 그런 보도가 나왔습니다. 이 지원금을 받는데 이것을 또 지분까지 떼어가겠다라는 그런 이야기죠. 지난해 말에 이제 바이든 정부 말기 즈음에 미국 상무부가 확정한 기업별 지원금 액수들은 이러한데 미국의 마이크론, 대만의 TSMC 그리고 우리나라의 삼성전자가 대표적인 기업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47.5억 달러, 우리 돈으로 약 6조 6천억 원의 지원금을 받을 예정이었기 때문에 이와 관련된 노이즈 나오면서 오늘 우리 증시 투심 전반적으로 좀 악영향을 줄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AI 관련주들 흐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전반적으로 파란불 모두 켜고 있는데 균이오와 루딧 같은 AI 관련주, 의료 AI 관련 테마 역시 동반 2%대 약세 흐름 감지되고 있습니다. 오픈엣지 테크놀로지도 2% 이상 빠지고 있는 모습이고요. SK하이닉스도 3%대 약세 포착되고 있습니다. 마음 AI와 같은 AI 관련주 전반적으로 약세 흐름 이어갑니다. 이어서 다음 이슈 함께 체크해 보시죠. 네, STX 엔진에 대한 증권가 분석이 나왔습니다. 실적 참 좋은데 주가 상승 여력은 부족하다고 했습니다. 무슨 이야기일까요? 일단 갈 길 찾기 어려운 좋은 회사라고 리포트 제목을 달았는데 투자 의견을 매수해서 중립으로 하향 조정을 했습니다. 목표 주가는 그런데 또 41,000원까지 높이면서 기존의 28,000원에서 46%나 상향 조정했습니다. 작년 2분기에 이어서 올해도 역대급 서프라이즈를 기록했는데 매출액이 8.3% 전년 동기 대비 증가를 했고요. 영업이익이 무려 53%나 증가하면서 333억 원 기록을 했습니다. 이번에 이렇게 또 2분기 실적이 잘 나온 이유를 보면 예상치를 크게 상회한 민수 부문의 역할이 컸던 것으로 보이는데 이 민수 사업이 실제로 전년 동기 대비해서 10%포인트 이상 성장을 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의 좀 전망은 어둡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민수 사업에서의 확장성이나 추가 수주 담보가 좀 어렵다라는 점을 짚었고요. 특히나 지금 시장에서 제값받기가 가능하려면 첫 번째로 선결 조건이 주인 찾기가 될 텐데 현재 가장 어려운 부분이다라고 강조를 했습니다. 최대 주주의 오보행 이슈까지 길게 감내해야 하는 상황이다라는 점 강조하면서 오늘 시세에 크게 영향을 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오늘 조선주 분위기 함께 살펴보시죠. 잘 가던 조선주까지 오늘 일제히 이렇게 하락 전환을 하면서 증시에 크게 부담을 주고 있는데 그래도 한화엔진이 상승 전환을 시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강보합권 움직임 포착이 되고 있고요. HD현대, 마린엔진, 대한조선 그리고 한국화물까지 2에서 3%대 약세입니다. STX엔진은 6% 가까이 밀려나면서 35,650원 선 지나가고 있습니다. 이어서 마지막 이슈 함께 살펴보시죠. 네, 콜마가의 남매 경영권 분쟁이 본격화했다라는 소식 오늘 또 시세에 크게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이제 콜마 그룹에서는 이제 회장 아래에 아들과 딸 이렇게 있는데 이제 화장품 부문은 아들인 윤성현 부회장이 담당을 하고 건기식 계열사인 콜마 B&H가 딸인 윤여원 대표가 담당하기로 되어 있었던 상황 속에서 지금 이 윤상현 부회장이 콜마홀딩스 주주사 지분을 통해서 콜마 B&H의 임시 주주총회를 열고 새로운 사내이사를 선임하려는 그런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죠. 콜마 B&H의 실적이 워낙 좋지 않기 때문에 경영에 참여할 의사가 확실히 있고 그런 명분을 확실히 할 수 있다라는 그런 주장입니다. 그러나 나머지 가족들은 이번에 했었던 2018년에 있었던 경영 관련 합의를 완전히 위반하는 것이다라고 또 맞서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번에 윤 회장 부인 그리고 사위까지 콜마 B&H의 지분을 확보하면서 가족 구성원들이 8월 중에 약 17,000여 주를 매입했습니다. 해당 당사자들이 아닌 다른 가족 구성원들이 이렇게 매입한 것은 처음이기 때문에 윤여원 대표 쪽으로 좀 지분의 힘을 실어주려는 것이다라는 분석들 나오고 있고요. 9월 26일까지는 임시 주총을 열어야 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분 경쟁 그때까지 더 심화될 것이라는 이야기들이 나옵니다. 그리고 지금 윤 회장이 윤 부회장 그러니까 아들에게 청구한 제기한 소송에 대해서 주식 반환 소송의 첫 변론 기일이 10월 23일로 잡혀있기 때문에 앞으로의 재판이 어떻게 진행될지를 계속 잘 체크해 봐야 할 것 같습니다. 2분기 실적이 이번에 나왔는데 그래도 영업이익이 플러스로 좀 전환되는 모습 나왔습니다. 역성장에서 그래도 37%대 성장세 보여줬다라는 점에 또 콜마 B&H의 실적이 좀 개선될 수 있을지 여부도 함께 체크해볼 포인트입니다. 오늘 주가 흐름 함께 살펴보시죠. 네, 역시나 급등세 연출하고 있습니다. 20% 넘게 급등을 하면서 17,020원 선 지나가고 있고요. 오늘 장중에 상승폭 계속 유지해 나가고 있는 모습입니다. 최근에 3개월간의 흐름을 봐도 경영권 관련 분쟁 이야기 나올 때마다 주가 튀어오르는 모습 보였는데요. 오늘은 특히나 관련 소송이 더 가족 간의 분쟁으로 더 불거질 것이라는 이야기 나오면서 급등세 연출해내는 모습입니다. 앞으로의 흐름 계속 지켜보시면 좋겠습니다. 오늘의 주요 이슈
이슈들 그리고 종목들의 흐름 점검을 해봤는데요. 이 밖에도 어떤 특징주들 잘 살펴봐야 할지 전문가 통해서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SK증권 서용훈 차장 연결할게요. 차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의 주요 이슈들 좀 점검을 해보고 있는데요. 어떤 종목에 집중해 보셨을까요? 네, 오늘은 일단 우선적으로 두산모빌리티 좀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시장이 많이 어렵긴 합니다만, 그래도 좀 장 막판에 갈수록 낙폭을 좀 줄여나가는 모습들이 나오면서, 좀 긍정적인 흐름들이 이어지고 있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아무래도 두산모빌리티 같은 경우에는 최근 이제 원전주들의 하락 요인인 한수원과 웨스팅하우스의 불공정 계약 소식이 좀 알려지면서, 하락세가 좀 이어지고 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 거래 연속으로 좀 하락하는 모습이 나타나주면서 이미 악재가 좀 나온 상황 속에서 신용의 반대 매매가 좀 출회되는 모습들이 좀 이어졌기 때문에 장 초반에 좀 급락이 나오는 모습이고 장 후반 들어서는 낙폭을 줄여나가고 있다는 점에서는 여전히 좀 긍정적인 흐름들이 좀 이어지고 있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원전주 같은 경우에는 사실상 탈원전 이슈가 있는 상황 속에서 좀 거래가 이루어지고 계약이 이루어진 거기 때문에 오히려 좀 이 부분들이 좀 전발적으로는 좀 악재로 좀 작용할 수 있겠으나 중장기적으로는 좀 저가 매수 기회도 한번 좀 볼 수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 특히나 많은 자산운용사에서 원전 ETF를 출시를 했다라는 점을 감안해 본다라면 패시브 자금들에 대한 유입도 좀 이루어지면서 아랫꼬리가 좀 이어지고 있지 않나라고 좀 판단을 하면서 좀 특징주로 좀 보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두 번째 종목으로는 삼화네트워크스 말씀드릴 수 있을 텐데요.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이제 지수가 밀려나고 좀 하락이 나오는 상황 속에서 오히려 중국 규제의 완화로 인해서 해외 드라마에 대한 할당량이 좀 증가할 것이다라는 기대감으로 호재로 작용을 하면서 지수 하락할 때 상승하는 모습이 나타나줬습니다. 반대로 아랫꼬리가 아닌 좀 장 초반에 상승을 강하게 했다가 좀 윗꼬리가 달리면서 좀 조정이 나오는 모습이라고 볼 수 있겠고요. 상대적으로 이제 경기 민감주들에 대한 조정이 나올 때 이제 중국 쪽에 대한 이슈가 좀 더 자유로울 것이다라는 기대감에 의해서 수급들이 유입되는 모습이 나타나줬지만 단기적으로 상승한 이후에 좀 매물에 대한 출회가 좀 이어지고 있다는 점에서 단기 눌림목에 대한 염두를 해놓으시면서 좀 살펴봐야 될 자리가 아닐까라고 생각이 되는 만큼 지금은 좀 종목과 업종에 대한 부분들을 좀 더 다변화하면서 좀 포트를 대응하는 것이 좀 더 유리하고 좀 안전한 투자가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특징주들 오늘 대응할 수 있는 방안들도 함께 정리를 해주셨습니다. 이번에는 종가 베팅주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베팅해 볼 만한 종목 어떤 종목 좀 볼 수 있을까요? 네, 지금 상황에서 좀 조정이 나오고 있는 종목 중에서 그래도 좀 모멘텀이 좀 좋은 종목인 대한전선을 좀 말씀을 좀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전력주들, 원전주와 더불어서 좀 조정을 함께 받긴 했습니다. 다만 이제 북미 전력망의 진출을 위해서 캐나다 법인을 설립을 하고 최근 베트남 초과 케이블 공장 설립까지 좀 이어지면서 하반기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 좀 놓여 있다는 점을 감안해 본다라면 좀 조정을 이용한 좀 분할 매수 관점으로 좀 진행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요. 조정이 나오는 최근 흐름들을 보시면 외국인과 기관의 양매수가 좀 들어오고 있다는 점을 좀 감안해 보신다라면 종가 베팅주로서 좀 눌림목 매수 관점으로 대응해 보신다라면 좋은 흐름들 좀 기대해 볼 수 있지 않을까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대한전선에 대한 의견 제시해 주셨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들을게요.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3거래일 연속 코스피와 코스닥 약세 흐름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그래도 꼭 체크해봐야 할 종목들 점검해보고 가시죠. 지시인포 박근호 이사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자, 오늘도 파이널샷이 포착한 오후장 특징주들 먼저 화면에 띄워보겠습니다. 네, 오늘도 원전주들의 약세 이어지고 있습니다. 두산에너빌리티, 한국전력 같은 종목들 일제히 파란불 켜고 있는 상황이고요. 오리온의 경우에도 소비 둔화 분석 속에 하락세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삼화네트워크스 같은 콘텐츠주는 그래도 아직 좀 빨간불 켜주고 있는 상황인데요. 한한령 해제 기대감 받아가고 있습니다. 오늘 ENM과 같은 우크라 재건 테마 안에서도 빨간불 조금 나와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다면 이 안에서 어떤 종목 집중적으로 분석해 볼 수 있을지 첫 번째 종목 열어볼게요. 네, SK하이닉스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가량 약세 감지가 되고 있는데 AI 반도체 쪽에서 좀 투심을 위축시킬 만한 이슈가 오늘 많았네요. 네.
지금 시장에서 공개된 얘기 말고 일단 그 작년 여름쯤에 한번 좀 언론에서 나왔던 게 최근에 다시 좀 불거지고 있는 상황에 그 부분도 한번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SK 하이닉스 오늘 회복을 좀 해줘서 장중 하락은 없는 편이죠. 시초가 대비해서는 지금 현재 빨간불을 좀 켜고 있는 상황인데 일단 오늘 반도체 관련주들 갖고 계신 분들은 누구나 다 아실 만한 내용. 미 정부가 이제 인텔 지분 뭐 10% 인수를 하면서 그 부분들을 이제 뭐 반도체 지원법과 관련돼서 이제 보조금이 나가면은 그 부분들을 이제 지분으로 좀 받겠다. 근데 지분을 어떤 식으로 뭐 신주를 발행을 하라는 건지 아니면 어떤 식으로 하겠다는 건지 뭐 정확한 내용은 없는데 재미있는 부분은 이런 어떤 기사나 이런 것들과 관련돼서 발표가 된 것과 관련돼서 삼성전자나 하이닉스 쪽에 어떻게 생각하냐라고 이제 물었더니 대답을 거부했다. 요 내용이 좀 상당히 좀 의미가 좀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일단 뭐 삼성전자가 뭐 앞서서도 잠깐 랭커께서 브리핑을 해주셨습니다만은 뭐 이제 달러 환율에 따라서 좀 움직이니까 뭐 6조 5천억, 6조 6천억 정도 이제 보조금이 좀 예상이 돼 있고 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이제 메모리용 패키징 건설 지금 하고 있죠. 인디애나에. 그 부분과 관련돼서는 한 6,300억 정도 받는 것으로 좀 예상이 돼 있는데 네. 지분을 어떻게 뭐 달라는 건지 사실 그 부분이 지금 시장에서 명확하게 공개가 좀 안 되고 있죠. 그렇죠. 그리고 올트먼이 이제 AI 산업에 거품이 끼었다를 거듭 강조했다. 이제 강조한 게 아니라 거듭 강조했다. 이 부분들은 사실 거품이라는 것은 사실 지금 AI 관련된 어떤 뭐 소프트웨어 기업들은 거품일 수도 있으나 사실 우리나라에서 세계 이제 원톱 투톱 IDM들은 삼성이나 하이닉스는 사실 실적 대비해서 우리가 보통 뭐 퍼라는 것만 보더라도 그 누가 보더라도 거품이라고 얘기를 할 수 없는 부분까지 주가가 지금 저평가인 건 사실이죠. 제가 이제 오늘 아침에 좀 말씀을 잠깐 드렸던 부분이기도 한데 원래는 작년에 나왔던 기사인데 지금 이 기사가 다시 나오고 있습니다. 어떤 거냐면 우리부터 HBM이 그 D램을 쌓아놓은 거잖아요. D램을 쌓아놓은 건데 맨 밑에 거를 지금은 로직 다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얼마 전까지는 그냥 베이스 다이라고 했었고 그 기본이 되는 D램 위에 쌓여 있는 걸 이제 코어 다이라고 보통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엔비디아가 이 가장 중요한, 가장 비싼 HBM에서 가장 비싼 부품을 갖고 있는 가격을 갖고 있는 이 맨 밑에 있는 베이스 다이, 그러니까 로직 다이를 자체 생산한다라는 언론 보도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거를 TSMC 3나노 공정을 통해서 자체 생산을 하겠다. 전체 HBM 가격의 20% 이상을 차지하는 게 그 HBM 중에 가장 밑에 있는 단위거든요. 로직 다이. 그렇다라고 하면은 지금 현재 하이닉스의 어떤 영향력이 뭐 당연히 그 공급망에서 약화가 될 수밖에 없겠죠. 물론 뭐 지금 당장은 아닙니다. 지금 당장은 아닌데 일단 소규모로 좀 파일럿을 생산을 해보고 그 다음에 28년도서부터 대규모로 생산을 한다라는 게 이제 제 엔비디아의 계획인 것 같은데 사실 이렇게 좀 공급망을 좀 다변화하는 건 사실 기업 입장에서는 뭐 당연한 부분이긴 하죠. 그래서 가격적인 협상력도 올라가고 하지만 이 HBM으로 인해서 주가가 올라갔고 HBM으로 인해서 실적이 상승한 우리 하이닉스 입장에서는 상당히 좀 많은 생각을 하게 될 수밖에 없는 그런 부분인데 사실 이 TSMC 로직 다이와 관련돼서는 이제 생산 3나노를 하는 것은 하이닉스와 좀 약간 협업도 하고 있다는 소식도 있긴 하거든요. 그래서 좀 지켜보긴 해야 되겠습니다만 아무튼 하이닉스의 호재는 아니다. 이건 뭐 분명한 것 같습니다. 차트 잠깐 보면서 네.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외국인들은 지금 연속으로 하이닉스 지금 팔고 있는 상황이고 기관은 최근에 일단 순매수 쪽으로 돌아서긴 했는데 가장 중요한 게 저는 이제 기술적 분석으로 뭐 삼성전자, 하이닉스 이런 시총 큰 기업들을 기술적 분석으로 이렇게 선 그어놓고 이렇게 분석하는 거 의미가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 가격이 25만 5천 원이잖아요. 6월 말서부터 지금까지 25만 5천 원을 깬 적이 단 한 번도 없습니다. 종가 기준으로. 빠진 적은 있지만 올라서 끝났어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가격적으로 25만 5천 원을 지켜주는 게 뭐 단순 기술적 분석이지만 상당히 의미가 있다라고 보여지고요. AI 거품 때문에 일단은 뭐 삼성 하이닉스가 빠진다 얘기가 안 되는 부분이고 일단은 이 지분과 관련돼서 지금 경영과 관련돼서 좀 약간 트러블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이 조금 더 염려
스러운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 나온 이슈들, 노이즈들은 주가에 반영이 되고 있는 것 같고 마감까지 그래도 가격 잘 지킬 수 있을지도 함께 체크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SK하이닉스 이슈 점검을 해봤고요. 이번엔 두 번째 종목 함께 살펴보시죠. 두 번째 특징주는 LG화학 선택해 주셨습니다. 이 종목 그래도 어려운 시장에서도 2% 가까이 올라주고 있고요. 석유화학 업종 전반적으로 그래도 선방해주고 있는데 업계 구조 개편에 나선다라는 이야기도 나오기도 했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LG화학. 말씀해 주신 대로 주가는 오늘 이슈가 될 만하진 않은데 오늘 장에서는 그래도 안 떨어지는 것은 좀 이슈가 될 만하다. 그래서 이제 LG화학을 좀 선택을 좀 해봤는데요. LG화학을 우리 이제 뭐 보통 한 사업 부분을 좀 크게 나눈다라고 하면 화학 부분, 석유화학 부분이죠. 그 다음에 양극재 부분, 그 다음에 생명공학 이렇게 나눌 수가 있는데 이 생명공학 쪽 관련된 뭐 외국에 있는 기업이나 아니면 에스테틱, 화장품 관련된 필러나 이런 거죠. 매각을 좀 하고 있어요. LG화학이 좀 살펴보면은 리든 파마슈티컬이죠. 이제 LG화학이 갖고 있는 지분 갖고 있는 미국 기업인데 요걸 이제 한 번에 판 건 아니고 기존에 팔고 있다가 이번에 완전히 다 그냥 팔아버렸습니다. 그리고 에스테틱 같은 경우는 2천억 정도를 매각 대금으로 받고 일단 매각을 해서 일단 정리를 좀 하는 수순을 밟고 있는데 왜 파냐? 사실 LG화학 기준에서 2천억 원 정도로 어떤 뭐 재무 구조를 좀 개선시킨다. 뭐 사실 그거는 조금 단기간에는 가능하지만 중장기적으로 이제 재무 구조를 확 개선시키기 힘든 어떤 규모죠. 2조 원도 아니고 2천억이면. 근데 지금 현재 LG화학 부채 비율이 사실 우리가 부채 비율이 뭐 100%만 넘지 않으면 사실 그렇게 위험하다라고 하지는 않습니다. 보통 우리나라 상장사들 중에서는 지금 근데 부채 비율이 95%로 이제 100% 늘어나고 있다라는 게 문제가 되겠죠. 부채 비율이 이제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라 왜 이제 부채 비율이 늘어나고 있냐? 뭐 당연히 지금 그 NCC죠. 이제 그 석유화학 부분인데 이 우리나라에서 업스트림 관련 기업들 크게 본다라고 하면 LG화학, 그다음에 롯데케미칼, 그다음에 하나솔루션 이 정도 이제 볼 수 있거든요. 근데 얼마 전에 여러분들 기사로 다 접하셨을 수도 있는데 그 여천 CC라고 해서 그 부도가 실질적으로는 난 거죠. 부도가 난 건데 이제 도와준 거죠. 이제 대리인 DL이랑 이제 그 기억이 좀 안 나는데 두 회사가 이제 도와줬습니다. 하나죠. 이제 도와줬는데 하나랑 대림이 50%씩 합작 범위로 갖고 있었는데 하나는 돈을 좀 1,500억씩 내서 한 번만 좀 마지막으로 도와주자. 근데 대림 같은 경우는 이거 어차피 도와줘 봤자 다시 살아나기 힘들다라고 해서 거부했다가 이제 막판에 합의를 해서 3천억을 만들어서 부도를 일단 막았습니다. 네. 자, 이 부분과 관련돼서 과연 롯데케미칼과 LG화학은 독자적으로 사업을 해서 이제 흑자로 돌려 세울 수가 있느냐? 화학 쪽 이제 이 업스트림 쪽을 에틸렌을 만드는 기업들을 공부를 좀 하시다 보면 지금 구조적으로는 사실 시간 안 끌 수 있어도 거의 불가능에 가까운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는 대림의 의견에 맞지 않나를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이 LG화학 같은 경우도 업스트림 쪽에서 이제 적자가 굉장히 많이 나고 있는 상황이죠. 일단 1분기, 상반기에만 거의 1,500억에 가까운 1,468억 정도 적자가 났는데 사실 이게 흑자로 돌아설 수 있는 가능성이면 문제가 안 되는데 지금 석유화학 쪽은 중국, 그다음에 중동 지금 너무 이제 넘어야 될 산이 많기 때문에 사실 굉장히 좀 고민이 깊어지는 그런 부분입니다. 롯데케미칼 주가를 보시면 아마 여러분들이 힌트를 얻으실 수가 있을 거예요. 또 두 번째 부분 한번 좀 체크를 해보면은 일단 미국 테네시에 양극재 공장 새로 신설을 하고 있는데 이 부분 뭐 지금 양극재 캐파를 늘린다라는 것은 조금은 좀 부담스럽긴 한데 아무튼 주가 흐름은 상당히 의미가 있는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 상황이에요. 수급적으로는 기관은 이제 매도에서 매수로 전환 중이고 네. 외국인 같은 경우는 지금 저점에서 LG화학을 꾸준히 올려 세우고 있는 게 지금 외국인 수급이거든요. 계속적으로 연결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차트가 상당히 좀 좋고 수급도 좋기 때문에 나름대로 지금 안 좋은 시장에서 버티고 있는 LG화학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도 오늘 잘 버텨주고 있는데 주력 사업인 석유화학 부문의 실적 부진이 좀
찜찜한 것 같습니다. 흑자 전환 가능성은 보이지 않고 있다라는 점 참고해서 대응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의 두 가지 특징주들 만나봤고요. 이번에는 포착 종목 여쭤볼 시간입니다. 어떤 종목 들고 오셨을까요? 시장이 안 좋을 때 가장 많이 회자되는 종목이 아닐까 합니다. SK텔레콤 한번 좀 준비를 했어요. 네. 다른 통신사 뭐 3개가 있는데 LG, KT 있는데 왜 SK냐? 저는 지금 가격적으로는 SK가 가장 낫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주가는 지금 오늘은 좀 빠지지만 U+가 지금 대장이고 KT는 그렇게 큰 힘은 없죠. 자, 이번 달에 나올 수 있는 SK텔레콤의 가장 큰 재료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8월 말에 준비가 돼 있는데 어떤 부분이냐 하면 전 국민 다 아실 만한 이제 사건이죠. 해킹 사태 개인정보위원회 이제 처분안이 이번 달 말에 이제 준비가 되고 있습니다. 과징금 어떤 식으로 이제 처분이 되는지 그게 결정이 된다는 소리죠. 27일 날 이제 전체회의 상정이 돼서 결정이 되는데 그 부분은 사실 시장에서 생각보다는 좀 약간 과징금이나 이런 규모가 크지 않을 거다라고 예상을 하고 있는데 상당히 빨리 잡혔어요. 과거에 이제 몇 개 해킹 사태가 있었던 기업들을 한번 예로 좀 들어보면 일단 LG U+ 같은 경우는 6개월 걸렸고 그다음에 우리카드는 11개월 걸렸습니다. 거의 1년. 카카오 같은 경우는 처분될 때까지 1년 2개월이 걸렸는데 SK텔레콤 이제 4달 만에 발표가 되는데 시장에서는 왜 이렇게 빨리 발표를 하는 거냐라는 의견도 있긴 한데 나름대로 어떤 결과가 나오든 간에 일단은 가격적으로 다 적용이 돼 있기 때문에 시장에서는 큰 어떤 악재로 작용을 할 거라고 생각을 하지는 않고요. 가장 중요한 부분 이제 실적이랑 배당만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시장에서는 지금 SK텔레콤 실적은 줄어들고 있는 거는 누구나 다 알지만 그 7월 달에 이제 그 어떤 위약금 안 물고 이제 탈퇴를 할 수 있는 게 이제 끝나면서 그 이유가 중요한데 그 이후서부터는 이제 가입자가 수익 유출이 거의 없었다라고 해요. 그래서 4분기 정도 되면 과거의 SK텔레콤 정도의 어떤 실적이 다시 회복이 될 거다라는 게 지금 주권가의 주된 이제 분석이고요. 그다음에 가장 중요한 배당인데 배당은 돈을 벌어야 이제 배당을 주잖아요. 근데 SK텔레콤은 이번에 실적이 좀 줄어들더라도 일단은 연간 배당 규모는 유지할 것으로 시장은 좀 내다보고 있는 상황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다음 울산에 이제 27년도에 AI 데이터 센터 완공하죠. 중장기 모멘텀 상당히 좋다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수급적으로 보면 외국인들 계속 좀 팔고 있는데 기관은 좀 최근에 사고 있어요. 근데 오전이랑 오후에 수급이 약간 바뀌었습니다. 지금 기관, 외국인 둘 다 매도 쪽으로 살짝 좀 바뀌었는데 나름대로 주가가 크게 안 흔들리고 있는 거 보면 큰 영향 없는 것으로 보여지고 지금 여기다 선을 쭉 그어보면 계속적으로 최근까지 주가가 연결되면서 횡보하는 구간이거든요. 나름대로 통신사 쪽에 큰 악재가 없다라고 하면 SK텔레콤이 다른 통신사들 주가 흐름을 좀 따라갈 것으로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네, 가격 전략은요? 네, 가격 전략은 지금 15,700원이죠. 일단 매수가 16,000원 이하는 큰 무리 없다라고 이제 생각을 하고 있고요. 목표가는 조금 짧게 잡아서 61,000원, 손절가 54,000원으로 타이트하게 좀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매수가 56,000원 전후 그리고 목표가 61,000원까지로 잡아주셨고요. 그동안의 악재, 불확실성이 해소된 측면으로 바라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SK텔레콤 이렇게 정리해 볼게요. 오늘 여기서 보내드릴게요. 고맙습니다.
네, 시장 3시 구간 지나가고 있습니다. 키워드 통해서 시장 흐름 같이 한번 체크해 보시죠. 오늘 첫 번째 키워드 체크해 보면요. 먼저 반도체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간밤 뉴욕 증시에서는 샘 알트먼의 AI 버블 발언에 따라 기술주를 중심으로 낙폭이 이어졌는데요. 오늘 국내 증시에서는 반도체 일부 종목의 매수세 들어오고 있는 상황들 확인되고 있습니다. 특히나 SK 하이닉스는 하락세를 보이고 있는 반면에 삼성전자는 견조한 흐름 이어가고 있는데요. 오늘 아침에 나온 소식으로 이 트럼프 행정부에서 칩스 액트 자금을 활용해서 인텔의 지분 10%를 확보하려는 방안들이 논의되고 있죠. 여기에 삼성전자와 TSMC 역시도 고려하고 있다라는 소식들 전해졌고요. 시장에서는 악재보다는 호재로 받아들이고 있는 모습입니다. 오늘 종목들 흐름 같이 한번 체크해 보시죠. 반도체 관련해서 종목 흐름 같이 확인해 보시면 현재 구간에서 PS 일렉트로닉스 4.7%대 강세 이어가고 있고요. 넥스트칩 3%대 강세, CG트로닉스도 2%대 빨간불 켜내고 있습니다. 그 밖에 삼성전자의 경우에는 현재 구간 7만 원 지지해내고 있는 상황인데요. 장 초반 7만 원을 하회하는 움직임도 있었는데 현재 구간 강보합권 움직임 나오고 있다는 점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 키워드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다음 키워드는 김밥 확인되고 있습니다. 캐대언의 인기에 따라 김밥도 계속해서 인기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소셜미디어를 중심으로 김밥 한 입 먹기 챌린지도 굉장히 뜨거운 모습들 보여주고 있는데요. 오늘도 김밥 관련주들 강세 흐름 이어가고 있고요. 관련 종목들 흐름 같이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우양이 가장 강합니다. 15%대 급등 흐름 이어가고 있고요. 한성기업의 경우에도 6%대 강세, 또 풀무원도 1.9%, 사조대림도 강보합권 움직임 나오고 있다는 점 체크해 보시고요. CJ제일제당 보합권에서 등락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키워드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마지막 키워드는 자동차 확인되고 있습니다. 25일 한미 정상회담 이제 며칠 남지가 않았는데요. 여기에서 자동차 관세에 대한 적용 시기를 논의할 수 있다라는 전망들이 나오면서 오늘 관련한 기대감들 존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오늘 시장 전반적으로 빠지는 와중에도 자동차 관련주들 그래도 견조한 흐름 이어가고 있고요. 지금 15% 관세가 확정이 됐지만 아직까지는 25% 관세가 적용되고 있고 또 4월에 적용된 이후에 계속해서 이 자동차 수출액이 감소하고 있다라는 소식들 나오면서 시장에는 이 논의가 될 것이다라는 이야기들 기대감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관련 종목들 체크해 보시면요. 아진산업 11%대 급등하고 있고요. 기아 1%, 현대도 1% 가까운 상승 탄력 받아가고 있습니다. 특히나 외국인들이 7거래일 연속 현대차 담아내고 있고요. 또 기관도 기아를 중심으로 매수하고 있다라는 점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키워드 통해서 시장 흐름 살펴봤고요. 김주영이었습니다. 김동준의 스몰캡 시간으로 이어가 보겠습니다. 이번 시간을 통해서는 시장 속의 작은 보석들을 하나하나 파헤치는 시간으로 진행해 보도록 할 텐데요. 오늘도 신한금융투자 김동준 부장과 함께 한 종목에 대해서 세밀하게 짚어보고 투자 전략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또 어떠한 종목을 들고 오셨을지 궁금한데요. 오늘 소개해 주실 종목은 어떤 종목일까요? 예, 유니셈입니다. 과감하게 어게인 실적주라고 타이틀을 붙여보고 싶은데요. 25년의 실적 턴어라운드를 시작으로 26년부터 실적 호전이 본격화된다는 측면입니다. IT 장비 주식인데요. 두 개의 주력 제품에 대해서 긍정적 모멘텀이 되면서 실적과 주가가 모두 우상향하지 않을까 이런 판단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실적과 주가 모두 다 긍정적인 기대가 있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렇다면 회사 속에 어떠한 일을 좀 주도적으로 하고 있는 회사인지도 궁금하고요. 또 고객사는 또 어떤 게 있을까요? 예, 이제 88년에 설립됐고 네. 99년에 상장된 IT 장비 업체입니다. 우리가 이제 반도체나
디스플레이 같은 경우에는 뭐 시각 공정이라든지 증착 이런 메인 장비가 있는데요. 이 메인 장비 주변에 설치되는 장비입니다. 제품명으로는 스크러버, 칠러. 그래서 스크러버하고 칠러를 전문적으로 제조하는 회사입니다. 상반기 기준 매출액을 좀 따져보면 스크러버가 23%, 칠러가 46%이고요. 유지보수가 필요한데 유지보수가 29%입니다. 그런데 이 유지보수의 대부분이 스크러버이기 때문에 주력 제품의 두 개의 매출 순위나 수익성을 따진다면 스크러버가 가장 높고 그 다음에 칠러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경쟁업체, 글로벌리 경쟁업체로는 우선 상장회사가 3개가 있습니다. FST가 있고 GST, 그 다음에 GMBS 에코라는 회사가 있고 또 다수의 비상장 회사가 있고 글로벌 업체로는 일본, 그런 독일 같은 유럽 업체가 있는 상황입니다. 고객사를 살펴보면 역시 최대 거래처는 디램, 낸드, 파운드리까지 아우르는 삼성전자로 추정됩니다. 삼성전자양으로 대략적으로 50% 정도 매출을 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나머지 이제 50%가 하이닉스를 포함해서 글로벌 메모리 그리고 파운드리 업체 그리고 국내외 디스플레이 업체를 거래처로 확보하고 있습니다. 네, 굵직굵직한 기업들을 고객사로 두고 있는데요. 스크러버와 칠러가 좀 주력으로 매출로 잡히는 그런 제품군인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제품별로 좀 구체적으로 알아보고자 하는데요. 스크러버가 뭐 어떤 데 사용이 되는 거예요? 예, 이제 스크러버라는 네. 거는 공정 내에서 유해가스가 발생하는 것을 정화시켜주는 장치입니다. 사실 이제 우리나라에서 처음으로 국산화를 성공을 했고 이 기술력을 바탕으로 핵심 고객사 내에서의 점유율은 계속 1위를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에 이제 새롭게 부각될 수 있는 이슈가 하나 있습니다. RE100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RE, 재생에너지를 통해서 생산되는 전력을 100%로 하자. 이게 이제 이슈가 좀 되는데 특히 이제 우리 반도체 산업하면 전력을 가장 많이 쓰고 있고 또 여기에 RE100이 가장 큰 이슈로 부각될 산업입니다. 자, 여기에 왜 이슈가 있냐 하면은 기술적으로 유해가스를 정화하는 이 스크러버의 방식은 크게 연소 방식과 비연소 방식으로 나눕니다. 그러니까 연소 방식은 번 타입이 있고 플라즈마 타입이 있습니다. 글자 그대로 태운다는 뜻이죠. 그다음에 이제 비연소 방식은 히트웻 방식하고 촉매 방식인데 이 유니셈의 경우에는 4가지의 기술을 레퍼런스나 모두 확보를 하고 있다. 근데 이제 이슈는 이 핵심 고객사가 90% 이상이 지금 번 타입이었습니다. 이게 이제 RE100 시대를 맞아서 핵심 고객사가 바꿀 가능성이 있다. 이제 바꾼다는 거는 플라즈마로 바꿀 수도 있고 또 비연소 방식으로 바꿀 수가 있기 때문에 이 글로벌리 이 업체 내에서는 계속 1위를 유지해왔지만 이 RE100 때문에 핵심 고객사 내에서의 점유율이 높아지는 그런 긍정적인 효과가 기대되는 부분이 바로 스크러버에 대한 부분이고 역시 이 회사의 주력이다 이런 판단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 친환경 관련해서 이러한 RE100, 이러한 기조, 정책 기조와 함께 스크러버를 좀 주목해 볼 만하다라고 이야기를 해줬고요. 지금 뭐 비연소 방식이라던가 연소 방식 모두 다 기술력을 갖고 있다는 게 특장점이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상반기 매출 비중을 기준으로 했을 때 한 46%가량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칠러 같은 경우에는 어떤 식으로 저희가 바라봐야 되는지 어떤 기술력을 갖고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예, 이제 칠러에서는 최근에 네. 계속적으로 언론에서 이슈가 되고 있는 신기술 2가지가 있습니다. 우선 이제 칠러라는 건 무엇이냐? 아까 말한 이제 메인 장비 옆에 있는 주변 장비로 온도를 조절해 줍니다. 이제 공정 중에 챔버라든지 그다음에 웨이퍼 홀더 이런 부분들은 열이 발생하기 때문에 온도의 변화가 커지는데 이 온도를 일정하게 유지해 주는 게 칠러라는 제품입니다. 자, 후발 업체로 진입을 했지만은 삼성전자, 하이닉스 국내 2개 업체에 안정적인 점유율을 확보할 정도로 이미 기술력이라든지 영업력이 입증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자, 여기에서는 두 가지 신기술이 되고 있습니다. 하나는 극저온이라는 제품입니다. 자, 이제 우리 이제 여기는 낸드에 관련된 겁니다. 낸드가 벌써 100단 시대 위로 적층을 하게 됐는데 200단 시대, 300단 시대를 넘어서 400단을 좀 넘어서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기존의 주력 제품은 영하 10도에서 영하 20도의 제품이 사용돼 있는데 이미 영하 40도의 제품을 상용화해서 납품을 하고 있고 최근에는 영하 60도에서 70도, 그러니까 400단을 넘어서는 초고단화에는 이 극저온 환경이 필요한데 영하 60도 이하의 신제품을 개발해서 고객사하고 테스트 중입니다. 자, 이 부분은 매출 규모가 상당히 커질 가능성이 큽니다. 왜냐하면 판매 단가, ASP가 기존 제품보다 뭐 3배에서 5배 정도 높아질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첫 번째로는 이 극저온 칠러에 대한 이슈가 있다. 여기는 낸드 관련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두 번째로는 친환경 CO2 칠러라는 부분입니다. 자, 여기는 이제 파운드리하고 주로 관련될 텐데요. 우리 이제 파운드리라고 하면은 인텔, TSMC, 삼성전자 이렇게 들 수가 있는데 이 칠러 내에 냉매를 쓰게 되는데 지금 쓰고 있는 거는 R448 정도라는 제품으로 불소를 함유하고 있습니다. 역시 이제 이 부분이 이슈가 돼서 GWP라고 합니다. 기후 온난화 지수. 이게 이제 원래 친환경 하면 유럽부터인데 유럽에서 먼저 규제가 시작됐습니다. 현재 제품은 GWP 지수가 1300 정도인데 26년부터 유럽이 750 이하로 낮춰야 되고 2030년에는 150 이하로 낮춰야 되는 상황입니다. 우리나라도 28년부터는 750 이하 제품으로 낮춰야 되는데 이미 이제 유니셈의 경우에는 CO2를 적용을 해서 GWP 지수가 1 제품을 이미 개발을 완료했고 글로벌 파운드리 3사에 역시 적용을 준비하고 있기 때문에 칠러 분야에서는 낸드 쪽에서는 극저온 제품 그리고 파운드리 제품에서는 CO2 칠러가 새롭게 또 장기적인 성장성을 그려주지 않을까 이런 판단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칠러 부분에서도 기술력을 갖고 있는데 낸드 그리고 파운드리 향과 관련된 기술력 두 가지를 모두 다 지금 보유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부장님께서 유니셈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실 때 어게인 실적주다라고 강력하게 표현을 해주셨습니다. 최근 실적과 그리고 앞으로의 전망이 어떻게 추산되길래 이렇게 말씀하셨을까요? 예, 이제 21년에 매출액이 약 3천억 정도에 근접을 했고 영업이익이 437억을 기록했습니다. 최고 실적이었죠. 네. 그런데 이제 22년, 23년, 24년 내리 3년 연속 마이너스 성장. 매출이 그러면서 영업이익도 툭툭툭 뭐 290억, 174억 그리고 24년에는 겨우 세 자릿수 턱걸이 100억 원을 기록을 했습니다. 자, 이런 환경에서 이제 25년에는 실적이 2,700억 정도의 영업이익은 150억 정도로 무난해 보입니다. 이게 이제 뜨겁게 실적주로 부각이 됐었는데 한번 1분기에는 605억 원 매출에 1분기 영업이익이 48억 원을 기록했으니까 전년도 연간으로 100억 원이었으니까 상당히 기대감이 됐었죠. 근데 2분기 실적을 뜯어보니까 매출액은 800억으로 좀 레벨업 됐었는데 영업이익이 21억 원에 그쳤습니다. 자, 이 부분이 그동안 반도체 매출이 한 90% 정도를 차지하고 디스플레이가 10% 내외 정도를 차지했던 분야인데 이 2분기에는 특별하게 반도체 매출 비중이 68%로 줄어들고 디스플레이가 32%로 낮아졌습니다. 자, 이게 이제 중화권의 디스플레이 업체의 매출이 2분기에는 집중이 됐었다. 이런 효과고 결국은 이제 반도체 쪽이 좋아지는 쪽이 돼야 되는데 말씀드렸듯이 핵심 고객사가 알리100 환경이 되면서 기회가 좀 생겼고 칠러 분야에서의 낸드 쪽하고 그다음에 파운드리 쪽이 있기 때문에 실적 호전이 돼서 26년부터는 레벨업이 될 거다. 그러니까 26년에는 2,900억 정도 매출에 225억 정도 보고 있지만은 실제로 반도체 쪽에서 그림을 그려간다면은 보수적일 수 있다 하는 측면이고 21년에 실적 그러면 이제 금년에 2,700억에 150억 턴어라운드를 하고 26년에는 2,900억에 225억이고 21년 실적까지 갈지 모르겠지만은 실적이 우상향 커브를 그리는 시기가 금년을 시작으로
26년부터 레벨업되고 특별하게 반도체에서 나온다 이런 측면이죠. 네, 알겠습니다. 실적이 3년 만에 역성장을 마무리하고 드디어 턴어라운드에 돌입했다라고 이야기해 주셨는데요. 주가 역시나 함께 성장할 것이다라고 표현을 해주시기도 하셨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주가 추이를 보게 된다면 지금 실적이 부진하다 보니까 좀 내림세를 그리다가 다시 반등해서 12,000원까지 지난해에 좀 도달을 하는 모습이 나타났었는데 또 다시 하락 추세로 꺾였거든요. 주가는 좀 어떻게 전망하세요? 예, 이제 21년에 최고 실적 기록하면서 16,000원 주가 최고를 기록하고 5,000원까지 하락을 했죠. 네, 맞습니다. 뭐 여기에는 이제 외국인 매도도 있었고 실적이 부진했으니까 당연했을 수 있다 하는데 여기서 이제 반등을 해가지고 9,000원대까지 육박을 했던 부분이 25년 실적의 턴어라운드 부분인데 이 부분이 2분기 실적으로 꺾였다. 투자 심리가. 그렇지만 2분기 실적을 뜯어 고쳐보고 하반기부터 지금 삼성의 P4라든지 이런 추이를 감안하고 글로벌 모든 반도체의 납품을 가능하다면 충분히 바뀔 개연성이 있다 이런 측면입니다. 특별하게 주목하고 싶은 거는 외국인입니다. 21년 실적을 기록했을 때 외국인은 16%까지를 갖고 있었기 때문에 많이 아는 주식일 수 있다. 그래서 펀더멘탈이 좋아진다면 외국인들이 충분히 살 수 있다는 측면이고 앞서 말씀드렸듯이 차별화된 기술력으로 단단한 실적이 되고 성장성이 부각되기 때문에 주가는 10,000원을 넘어서 21년 실적을 향해서 간다면은 과거 누렸던 최고 주가를 향해서 갈 수 있는 잠재력이 있다. 이런 판단을 보고 오히려 2분기 실적의 심리가 꺾인 거고 단기적으로 기관 매물이 나오는 게 적극적으로 관심을 가질 시기다. 상반기보다는 하반기 실적이 좋고 26년부터 실적 레벨업이 주가도 분명히 끌어올릴 거다. 이런 판단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은 어게인 실적주 유니셈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봤습니다. 좋아지는 실적과 함께 주가 역시나 예전의 고점을 향해서 달려갈 수 있을 것이다라는 기대감을 내비춰주셨고요. 주력 사업들에 대한 실적 호조에 대한 설명까지도 자세히 해주셨으니까 이 부분 참고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김동준 부장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는 25일 워싱턴 DC에서 열리는 한미 정상회담에서 양국은 원자력 발전 협력 강화를 논의할 예정입니다. 한국수력원자력과 미국 원전기업 웨스팅하우스가 합작 투자 방식으로 미국 원전 시장 진출을 협의하는 방안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국 기업이 단독으로 미국 시장에 진출하기 어려운 만큼 조인트 벤처 형식으로 진입하지만 사실상 시공은 한국 기업이 맡는 구조입니다. 이는 과거부터 이어져 온 협의가 정상회담을 계기로 매듭지어지는 것이라는 분석입니다. 웨스팅하우스는 원천 기술은 보유하고 있으나 시공 능력이 부족해 새로운 원전 일감을 확보하려면 K원전의 시공 역량이 필요합니다. 업계는 이번 협력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원전 확대 정책과 맞물려 제2의 마스가 프로젝트가 될 수 있다고 기대합니다. 다만 정치권에서는 불공정 계약 논란이 불거졌습니다. 민주당은 국가 이익을 포기하는 계약이라며 진상조사를 주장했고 국민의힘은 세계 원전 시장 진출에 찬물을 끼얹고 있다고 반박했습니다. 네, 장 마감 동시효과 구간에 들어와 있습니다. 라스트 찬스로 이어갈게요. 오늘 새로운 조합의 두 분을 모셔봤습니다. 이데일리온 김태훈 파트너, 오리드홀딩스 권영우 대표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3거래일 연속 지수가 약세 흐름 이어갔습니다. 파트너님께서는 오늘 시장 어떻게 보셨을까요?
그 전반적으로 시장이 모두 아침부터 하락을 하니까요. 말 그대로 이제 그 실적도 괜찮은 종목까지도 도매급으로 넘어가서 네. 이 시장 리스크가 이렇게 강화된 측면이 있는데요. 우리가 이렇게 나쁠 이유가 있나라는 생각이 좀 들어서 솔직히 좀 이렇게 좀 당황스럽기도 합니다. 하지만 오후장 들어서 실적 좋은 종목들이 먼저 반등이 나오고 있습니다. 시장 리스크가 강화돼서 개별 종목의 리스크가 아니라 시장 리스크에서 하락했을 때는 실적 좋은 종목을 막판에 잡으시면 반드시 수익이 난다. 이게 증시 격언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역시 그 법칙이 그대로 적용이 되고 있기 때문에 2분기 실적이 좋은 종목들 중에 오늘 하락폭이 큰 종목들을 찾아보시면 앞으로 V자 반등해서 수익을 가져가실 수 있을 겁니다. 네, 실적 좋은 종목들 계속 잘 보는 게 중요하다라고 이야기해 주셨는데, 그리고 하반기 실적이 좀 부진이 우려됐었던 부분들이 있었잖아요. 상호관세 영향이 좀 그런 영향을 주기도 했는데, 현재로서는 어떤 전략을 좀 가져가는 게 좋을까요? 일단 자동차 쪽을 보시게 되면 현대차나 기아를 중심에 놓고 보셔야 되는데, 현대차나 기아가 그래도 많이 빠지지도 않고 그렇다고 또 슬금슬금 올라오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입니다. 상호관세 때문에 이 부담이 굉장히 컸었는데 그 부담이 기우라는 의미이기도 하죠. 그만큼 현대차와 기아의 상반기 실적이 굉장히 좋았고 또 하반기에 상호관세를 부과해도 경쟁자인 일본차나 유럽차나 우리가 똑같은 그 상호관세를 부과받기 때문에 결국은 이 전기차로의 이 새로운 모델을 누가 더 멋있게 잘 꺼내놓느냐, 그리고 미국 시장에서 그러한 친환경 자동차나 또 이런 좋은 이미지를 어느 기업이 가져가느냐. 그때 우리 한국의 현대차와 기아가 가장 최신의 전기차 모델들을 내놓고 있고, 그런 의미에서 그 비싼 SUV를 중심으로 해서 북미 시장에서 괜찮은 실적을 올리고 있기 때문에 현대차와 즉 자동차와 자동차 부품주들을 관심권에 놓고 보시면 충분히 좋은 수익을 가져갈 수 있을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관세 영향에 또 받고 있는 섹터까지 함께 점검을 해봤습니다. 대표님께서는 오늘 시장 전반적으로 흐름 어떻게 바라보셨을까요? 일단은 상승 동력을 상실한 시장이라고 좀 보여졌고요. 전일 미증시도 보니까 샘 올트먼 대표가 AI 버블론이 있으니까 조금 주의해야 되는 시점이다. 지금 기업 가치가 너무 많이 뛰었다. 이런 발언을 하면서 엔비디아도 좀 조정이 나오고 팔란티어는 마이너스 9% 정도 좀 조정이 나오면서 미증시도 우량주 쪽은 강보합, 그러니까 다우 지수는 강보합이 나오고 나스닥은 좀 하락 마감을 했는데 이런 미증시 흐름을 조금 바톤 터치하는 양상이 좀 오늘 국내 증시에 나타났다, 이렇게 좀 보여지고 있고, 지금 페드워치에서 9월 금리 인하 확률이 저번에 봤을 때 한 95%, 그리고 연내 한 3회 정도 이렇게 나왔었는데 PPI 지표가 반등이 나오고 소매 판매도 또 좋게 나오면서 이런 금리 인하의 가능성에 대해서 좀 축소된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도 좀 시장에 경계감을 좀 형성을 했던 부분이었고, 지금 조정이 나오는 섹터들 보면 지금 관세 영향도 좀 받고 있습니다. 지금 철강 관세 지금 50% 정도 매겼는데 파생 상품 그 철강 관세 50%에다가 이제 파생 상품으로 407종을 추가한다, 이렇게 얘기가 나왔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추가가 됐을 때 좀 우려가 되는 섹터들, 이제 전력기기 섹터, 변압기에 워낙 또 철강이 많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과 이제 가스터빈 쪽, 기자재 쪽,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좀 투심이 꺾인 모습들 이렇게 좀 나왔던 것 같고, 지금 원전 같은 경우에 사실 어떻게 본다면 좀 특징적으로 좀 봐야 되는 어떤 그런 섹터였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게, 어제 넥스트장에서 마이너스 20% 정도 급락이 나왔다가 지금 아래 꼬리를 달고 이제 반발 매수세가 좀 많이 들어왔어요. 그래서 지금 마이너스 2% 정도인가요? 많이 어떤 상승을 회복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전일 이제 원전 불공정 계약 쇼크가 나오고, 오늘 같은 경우에는 호재성 뉴스가 나왔습니다. 정상회담에서 이 300기를 짓는 미국에 K원전은 꼭 필요하다라는 뉴스도 좀 한몫했던 부분이었던 것 같고, 그리고 SMR 같은 경우, 원전 같은 경우에는 어쨌거나 웨스팅하우스가 원천 기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사실 원래 해외 수출을 하려고 하면 웨스팅하우스가 지재권을 소송을 얼마든지 걸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불공정 계약에 대한 어떤 합의가 나왔던 거고, 로열티를 지급을 해서라도 마진이 남으니까 해외 수출을 마진만 남는 구조만 되면 2,400 주더라도 500억만 남아도 이득이다라는 관점에서 그렇게 계약을 했던 거거든요. 근데 이제 문제가 됐던 거는 뭐냐면 합의서에 보니까
유럽 시장을 포기하는 내용들. 그러니까 원래 원전이 상승했던 건 어쨌거나 체코 원전 20조를 수주하고 나서 그 다음 모멘텀인 유럽 시장, 영국, 프랑스, 스페인, 독일, 그러니까 이런 시장에도 진출할 그 가능성을 이 주가에 반영했단 말이죠. 2만 원대에서부터 7만 원대까지 갈 수 있었던 어떤 이런 모멘텀은 어쨌거나 시장의 그 포텐셜, 그걸 이제 주가에 반영했었던 부분이었는데 합의문 내용을 보니까 아예 유럽은 웨스팅하우스가 독점적으로 맡고 우리는 이제 중동, 동남아 혹은 그리고 미국, 그러니까 이쪽에만 이제 포커스를 잡아라. 그러니까 이런 합의문 때문에 좀 악재가 됐던 거였거든요. 그래서 네. 이런 부분들로 인해서 오늘 이제 주가 하락이 나왔지만 어쨌거나 정상회담에서 이 SMR 관련해서 좋은 협력이 나올 수 있다라는 기대감은 오늘 좀 반등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8월 말 정도, 25일이 또 한미 정상회담이잖아요. 그래서 이때를 기준으로 원전에 대한 추가 이벤트를 눈여겨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거 좀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원전 관련주 노이즈가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앞으로의 흐름 뉴스팔로우 잘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악재가 그래도 많이 반영되지 않았나라는 생각도 드는 것 같은데 코스피 지수는 결국에 약세 마감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장중에 3,079포인트까지 내려갔었지만요. 그래도 3,130포인트 가까이에서 현재 마감 기다리고 있습니다. 코스닥의 경우에도 1%대 낙폭 그리고 있는 상황, 장중에 766포인트까지 저점을 낮췄으나 현재는 그래도 777포인트에서 마감 기다리고 있습니다. 코스피 200의 경우에도 0.5%대 약세 흐름 감지되고 있습니다. 오늘 유가증권 시장에서는 기관이 그래도 5천억 원 넘게 물량을 좀 담아줬습니다. 지수 상승으로 이끌지는 못했지만요. 그래도 순매수세 포착이 됐고요. 개인과 외국인은 동반 매도 우위 기록했습니다. 개인이 3천억 원 이상, 외국인이 2천억 원 이상 매도 우위 나타냈습니다. 코스닥에서는 외국인과 기관의 동반 순매도세 포착됐고요. 기관이 1천억 원 가까이 덜어냈습니다. 반면에 개인이 1,500억 원 이상 물량을 담아줬습니다. 삼성전자가 그래도 7만 원 선 위에서 마감 기다리고 있습니다. SK하이닉스는 3%대 낙폭 그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우리 시장 마감합니다. (8월 20일) 수요일장 국내 증시 마무리가 됐습니다. 오늘 우리 시장은 장중에 한 달 반 만에 3,100선을 이탈하는 모습도 나타났었는데요. 결국에는 낙폭을 좀 만회해 주려는 시도가 나오면서 시장이 마무리하는 데 성공을 했습니다. 원전 관련 기업들이 오전장 낙폭을 그리다가 이게 회복을 해준 게 지수에도 영향을 준 것으로 보이는데요. 트레이딩 뷰를 통해서 조금 더 자세한 종목별 움직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반적으로 오늘 상승한 종목보다는 하락한 종목이 더 많긴 합니다만 삼성전자 지수 대비 그래도 견조한 움직임이 나타났습니다. 0.7%가량 오르면서 종가 체결하는 데 성공했고요. 반면 SK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는 AI 거품론으로 인해서 미국에서 기술주들이 약세를 보인 게 고스란히 영향을 받았습니다. 2.8%가량 빠진 채 종가를 체결을 했습니다. 오늘 조선 관련 기업들 한화오션과 삼성중공업 주가의 추이가 엇갈린 모습이 나타났고요. 오늘 좀 시장에서 변동성이 컸던 게 단연 원전 관련된 기업인데 두산 에너빌리티가 3%가량 빠진 채 종가를 체결했고요. 장중에는 두 자릿대 낙폭이 확인되기도 했었는데 미국으로의 원전 시장 한미 정상회담에서 원전 관련된 논의가 일어날 수 있다라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낙폭을 일부 만회하면서 마감을 했습니다. 이와 함께 지금 방산 관련된 기업들도 희비가 조금 엇갈렸습니다. 한화 에어로스페이스는 빠졌지만 한국항공우주는 오히려 1.6%가량 상승하면서 엇갈린 움직임 나왔고요. 오늘도 금융 지주사들은 그래도 지수 대비 버텨주는 움직임이었습니다. 특징적이었던 것 중 하나가 또 자동차 관련된 기업들입니다. 시장이 흔들리는 가운데서도 현대차와 기아 같은 경우에 일제히 상승하면서 마감하는 데 성공을 했고요. 7월 수출 호조에 대한 데이터가 나오면서 이로 인해서 기대감이 적용이 된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으로는 코스닥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코스닥 같은 경우엔 펩트론이 3거래일 만에 반등하는 데 성공을 했습니다. 저가 매수세 유입됐고요. 3,000
삼성당제약도 0.9% 상승하면서 비만 치료제 관련 기업들의 반등이 눈에 띄었고요. 제약바이오 대부분 좀 부진했던 가운데 알테오젠, 파마리서치, ABL바이오까지 일제히 하락으로 마감을 했습니다. 2차 전지도 오늘 조정을 받았습니다. 에코프로 그룹주들 일제히 하락이고요. 반도체 소부장단에서도 투자 심리는 그다지 좋지 않았다는 점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전반적으로 하락으로 마감했고요. 오늘 시장에서 섹터 단에서 보게 된다면 엔터주들이 좀 대부분 상승하면서 마감하는 데 성공했고 YG엔터가 무려 5%가량의 강한 시세를 마지막까지 이어줬다는 점도 체크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지수는 어떻게 마감했을까요? 오늘 유가증권 시장이 결국에는요 0.6%가량 빠진 채 마감을 했습니다. 장중에 투자 심리가 크게 위축되면서 3,080선도 내어주는 움직임이 나타났었는데 결국에는 이를 만회해준 채 마감을 했고요. 대형주 중심으로 낙폭이 잘 만회가 됐다는 점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코스닥 같은 경우에도 장중 2% 넘게 빠지는 움직임이 나타나다가 현재 구간 1.3%가량 빠진 777포인트 선에서 종가를 체결했습니다. 수급 상황은 어떻게 이어졌을까요? 유가증권 시장부터 확인해 보겠습니다. 개인과 외국인의 쌍끌이 매도세가 나왔습니다. 외국인이 2,200억 원가량의 물량을 토해내면서 하방 압력을 가했고요. 이 물량을 기관이 소화해줬습니다. 특히나 금융투자가 최근 10거래일간 매수 우위가 지금 집계가 되고 있고요. 오늘도 금융투자 중심의 매수세가 나왔다는 점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는 코스닥 매매 동향도 함께 확인해 보시죠.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외국인과 기관의 쌍끌이 매도세가 나왔고 기관의 포지션이 조금 달랐네요. 850억 원가량의 물량을 던지면서 그 물량을 개인이 소화해주는 모습이었습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의 움직임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유가증권 시장 1위부터 5위입니다. 지금 삼성전자가 아래꼬리 달면서 회복해줬고 SK하이닉스도 2.8%가량 빠지긴 했습니다만 장중에 3% 넘게 밀렸던 것을 회복을 해준 채 마감을 했고요. LG에너지솔루션과 삼성바이오 로직스는 막판에 힘이 조금 더 빠진 채 종가를 체결했습니다. 다음 6위부터 10위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현대차와 기아가 일제히 상승 마감하는 데 성공을 했습니다. 자동차 산업 불확실성이 조금씩 해소가 되면서 이로 인해 주가가 반응하고 있는 거고요. KB금융 같은 경우에도 아래꼬리 달면서 강보합권 마감, HD현대중공업이 오늘 0.6%가량 상승하면서 중국이 지금 마스가에 대한 불편한 속내를 내비침에도 불구하고 오늘 조선주들은 반등에 성공했다는 점 참고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는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종목도 함께 살펴보시죠.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전반적으로 보시는 것처럼 지금 변동성이 특징적이었습니다. 그러한 가운데 시가를 조금 회복해주면서 마감을 한 종목이 많고요. 에코프로 그룹주도 일제 하락으로 마감했고 펩트론 같은 경우에는 오늘 3거래일 만에 반등에 성공했고요. 파마리서치 같은 경우 오늘 오히려 빠졌다는 점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6위부터 10위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리가켄바이오, HLB 그리고 ABL바이오까지 바이오주 전반적으로 부진합니다. 특히나 지금 HLB 같은 경우 신약에 대한 불확실성이 커지면서 최근에 주가가 연일 안 좋았고요. 리가켄바이오 같은 경우에도 적자에 대한 그런 우려감이 나오면서 오늘 3% 이상 빠지는 모습이었습니다. 바이오주들 투심이 오늘 위축됐다는 것도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오늘 마감 상황 함께 확인을 해봤고요. 다음으로는 외환시장 오늘 어떻게 흘러갔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대신증권의 김동영 연구원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연구원이 오늘 외환시장은 어떻게 흘러갔을까요? 네, 우선 전일 뉴욕 외환시장에서 달러 인덱스는 거의 옆으로 횡보했는데요. 98.26으로 소폭 상승에 마감했고 달러원 역시 전일 종가에 대비해서는 1393원으로 종가 대비 소폭 반등한 레벨에서 뉴욕은 마무리됐습니다. 우선은 22일 미국 잭슨홀 미팅에서의 파월 연설을 앞두고서 한 시장의 움직임은 제한적으로 움직이고 있었는데요. 우선 미국 증시에서 기술주들이 조정을 받고 이로 인해서 달러는 소폭 강세를 보였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부진한 노동시장과 생산자 물가가 높이 나오는 걸로 상충된 데이터들을 가지고서 9월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가 조정을 받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우선은 그거 말고는 이제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정상회담이 트럼프 대통령의 중재 하에서 진행되고 있어서 지정학적 리스크는 소강 상태로 보이고 있다고 볼 수 있어서 뉴욕 외환시장에서는 전반적으로 횡보하는 모습이 다였는데 오늘 아시아장에서는 우리나라 주식이 조정을 받고 미국
기술주 조정에 따른 영향을 많이 받아서 1,400원 근처까지 상승해서 1,398원 40원에 마무리되었습니다. 네, 잭슨홀 미팅을 앞두고 경계감이 나오면서 원달러 환율이 1,400원 목전까지 바짝 올라왔습니다. 그럼 미팅이 끝날 때까지 이러한 경계감이 좀 지속될 것이다라고 전망하실까요? 어떻게 보시나요? 네, 우선 경계감이 계속 지속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전반적으로는 미국 금리 인하가 고용이 부진으로 나오면서 9월에 50bp까지 비컷을 할 수 있다라는 내용까지 나오면서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가 굉장히 높아져 있는 상태였는데 PPI가 높게 나오면서 인플레이션은 계속 높은 상태로 유지가 되고 있다라는 정반대 데이터가 나왔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시장은 파월이 금리 인하의 우호적인 스탠스를 보여줄 것인지 초점이 맞춰져 있으나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 자체가 낮아진 것이 주식시장에 그대로 반영돼가지고 큰 부담이 되고 또 리스크 오프 현상으로 인해서 달러 강세를 보이고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전 고점인 1,407원 부근 상단이 막힐 것으로 예상은 하고 있습니다만 22일 잭슨홀까지 추가적인 방향성이 반대 방향으로 하락 쪽으로 나오기는 좀 어렵다고 보이고요. 파월이 그렇게까지 도비시한 스탠스를 보이지 않을 거라는 것이 전반적인 시장의 예상인 가운데 9월 25bp 인하 기대가 그대로 유지될 것으로 보여서 1,400 그리고 1,407원 정도까지 상단이 가능할 수는 있다. 그렇지만 그 이상으로는 상단 저항을 받을 것이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PPI 지표로 인해서 시장의 금리 인하 기대감이 꺾였다는 점 언급을 해주셨고요. 상단 쪽으로 조금 더 열어두셨는데 1,407원 부근까지는 열려 있다라고 이야기해 주셨으니까 이 부분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양대 지수가 3거래일 연속 이번 주 들어서 연일 약세 마감했습니다. 우리 원화가 다른 국가 통화보다 더 약세를 보이는 상황인 것도 조금 우려스럽기는 한데요. 내일 시장 전략 더 면밀하게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파트너님은 내일 포인트 어떻게 잡고 계실까요? 일단 지금 같은 약세가 계속 이어질 가능성이 높고요. 전반적으로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실적이 좋은 종목들이 시장 리스크 때문에 하락을 한다면 오늘 보셨듯이 실적이 좋은 종목들은 바로 반등이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실적이 좋은 종목들을 찾아서 내 포트폴리오에 담아야 될 그런 타이밍입니다. 네, 실적을 잘 보자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지금 국내 증시에서 뭐 세제 개편이나 원전 계약 같은 그런 불확실성도 확대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이 이슈는 우리가 어떻게 살펴보는 게 좋겠습니까? 일단 이게 거시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크기 때문에 이 부분은 개별적으로 우리 투자자들이 여기에 어떻게 대응하기보다는 일단 이렇게 불확실성이 커질 때는 현금을 많이 가져가는 게 좋습니다. 하지만 지금 2분기 실적을 봤을 때 1분기부터 해서 2분기 연결되면서 실적이 좋아지는 종목들이 있습니다. 그 종목들은 시장 리스크 때문에 도매급으로 떨어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종목들을 지금 쌀 때, 물론 이게 싸다는 건 뭐 상대적이지만 쌀 때 지금 내 포트에 담아두시면 충분히 좋은 수익을 가져갈 수 있는 그 밑바탕이 됩니다. 주가가 바닥을 찍고 올라갈 때 그 분할해서 사시면 충분히 저점을 낮춰가면서도 꾸준히 수익을 올려갈 수 있는 그런 좋은 타이밍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지금 이걸 기회로 이용하셔야 됩니다. 네, 이번에 조정을 잘 이용할 수 있는 그런 방안들을 잘 고민해보는 것 중요하다라고 조언을 해주셨습니다. 대표님께서는 내일 포인트 좀 어떻게 잡아가고 계실까요? 일단은 저도 지금은 기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쌀 때 좋은 주식들을 담아두면 수익을 좀 챙길 수 있는 그런 구간이다. 이렇게 보고 있는데 아무래도 매크로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 이 환율도 그렇고 지금 잭슨홀 미팅을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파월이 그 입을 지금 주목하고 있거든요. 근데 금리 인하에 대한 어떤 힌트를 쉽게 주지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 좀 시장에서 경계감이 좀 커지는 그런 변동성이 나타나는 구간인 것 같고요. 금리 인하 기대가 만약 꺾였을 때는 이제 국채 금리가 올라가고 이제 달러가 상승하니까 다시 한번 원화 환율에 대해서 상단이 좀 열릴 수 있거든요. 그래서 아까 그 연구위원님께서 외환 말씀하실 때도 상단이 1,407원 이렇게 좀 말씀하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좀 체크해야 될 필요가 있고 지금 어떤 종목, 섹터에 대한 이벤트 같은 경우에는 서클 대표가
미국 스테이블 코인 USDC의 서클 대표가 지금 방한을 하고 있습니다. 방한해서 일정을 소화하고 있는데 카카오 뭐 이렇게 해서 간담회를 가지고 있죠. 그래서 어떤 비즈니스에 대해서 구체화를 좀 하고 있습니다. 스테이블 코인 같은 경우에 중요한 게 뭐냐면 이제 유통화를 많이 시켜야 되거든요. 유통을 크게 해야 그 확장성을 이제 사업으로 또 이제 마진으로 남길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또 그런 부분에 대해서 논의가 계속되고 있고, 또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서도 내부적으로도 워낙 스테이블 코인에 관한 어떤 제도화가 지금 계속 단계적으로 지금 절차대로 가고 있거든요. 국회에서도 뭐 토론회를 하고 간담회하고 네이버, 카카오, 투스뱅크 그리고 시중은행 관계자들 모아서 어떤 그 구체화하는 작업을 하고 있다. 그래서 이제 조만간에는 어떤 사업자 선정이라든지 어떤 그런 모멘텀이 나오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스테이블 코인 관련주들도 오늘 보면 좀 조정이 많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런 단기 트레이딩 관점에서 모멘텀 플레이를 해봐도 좀 좋은 그런 섹터라고 보고 있고, 또 25일 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한미 정상회담이 있기 때문에 이 정상회담 전후로 이제 뭐 조선 섹터라든지 뭐 오늘 좀 호재 뉴스가 나왔었던 원전 섹터들 이런 쪽 관련해서 좀 집중을 해보면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 참고하셔서 매매에 활용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앞으로의 일정 잘 짚어주셨고요. 섹터별 움직임 관련해서 잘 체크해 보시는 것 중요할 것 같습니다. 네, 일정 전략 좀 세워봤고요. 이제 종목으로 좀 압축시켜 보도록 할게요. 파트너님께서는 주목해 볼 만한 종목 어떤 종목 보고 계실까요? 뭐 아까 보셨다시피 오전에는 주가가 팍 내려갔다가 이게 오후장으로 가서 올라오는 종목들이 있습니다. 네. 그중에 특히 실적이 좋은 종목들이 그런데요. 대표적으로 쌈지라는 종목이 있습니다. 쌈지엔터라는 종목인데요. SAMG 엔터입니다. 네. 이 종목은 말 그대로 여러분들 뭐 그 탕진핌이라는 걸 뭐 뭐라고 그러죠? 요즘 젊은 친구들 많이 아이가 있어요. 티닉, 네, 그 틱핑. 하여튼 탕진팀 뭐 하여튼 그거라고 해서 돈 엄청 나갑니다. 아이들이 한 140 정도 되는 인형을 다 사달라고 하니까 이거 사는데 돈이 엄청 들어가요.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그건 고스란히 이 회사의 수익으로 돌아옵니다. 지난해 4분기부터 실적이 적자에서 흑자로 돌아섰고 1분기와 2분기 어닝 서프라이즈를 연속으로 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실적이 9만 원대까지 올라갔다가 지금 5만 원대 다시 폭락을 했죠. 그 폭락한 이유가 있습니다. JP모건하고 미래에셋 자산운용이 갖고 있던 지분을 팔았기 때문에 그렇죠. 왜? 차익 실현하는 겁니다. 그거 파는 거 갖고 욕할 수는 없죠. 그만큼 이게 특정한 물량이 시장에 나와서 인위적으로 주가가 끌어져 내렸다면 이거는 싸게 살 기회를 주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다시 이 종목을 다시 저점에 매수하신다면 충분히 10만 원대 이번엔 노려볼 만합니다. 이 업체 같은 경우는 그 실적이 워낙 좋기 때문에 시장에서 시장 리스크 또 이 내부적으로도 매물에 의해서 주가 인위적으로 급락을 한 거기 때문에 이 종목은 V자 반등이 나올 가능성이 어느 종목보다 높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네, 쌈지엔터 파산핑으로 유명한데 우리 어린이들이 많이 좋아하는 그런 인형들을 그 IP 많이 갖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의 실적 흐름 기대해 볼 수 있겠다라는 의견이었습니다. 가격 전략 어떻게 볼까요? 일단 이 종목을 아침에 제가 봤을 때는 한 5만 5천 원 정도 잡으면 괜찮겠다 싶은데 이미 넘어섰죠. 그만큼 실적이 좋기 때문에 오후장에 갈수록 저가 매수가 들어오는 겁니다. 내가 싸게 보면 남들도 싸게 본다는 것이죠. 매수가는 5만 5천 원, 목표가는 10만 5천 원을 제시해드리고 손절가는 5만 원을 제시드리는데 이미 올라버렸기 때문에 5만 6천 원까지 좀 생각을 좀 해보시면서 추격해서 매수하셔도 워낙 단기적으로 급락을 했기 때문에 여전히 싸 보입니다. 쌀 때 사는 게 주식 투자에서 수익을 얻는 가장 가까운 지름길이겠죠. 네. 좋습니다. 목표가 10만 5천 원까지 제시해 주셨습니다. 우리 영우 대표님께서는 어떤 종목 보고 계실까요? 저는 오늘 알테오젠 가지고 왔습니다. 지금이 조금 싸게 살 수 있는 그런 구간이 아닌가, 메리트 있는 가격대다 이렇게 좀 말씀드리고 싶은데, 지금 키트르다 SC 관련해서 알테오젠 주가를 견인시키는 포인트가 키트르다 SC 전환율이거든요. 지금 머크사에서 발표했던 게 IR 통해서 말했던 게 이제 몇 년 안에 30%에서 40% 정도 이렇게 전망을 하고 있는데, 추후에 장기적인 관점에서 봤을 때는 70에서 80%까지 올라갈 수 있거든요. 이 SC라고 하는 것이 PR 주사로 바꾸는 겁니다.
기존의 항암 치료제들, 그러니까 키트로다는 항암 치료제입니다. 항암 치료제는 정맥 주사를 맞아야 되거든요. 그럼 정맥 주사 같은 경우에는 주변에 암 환자 계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1시간에서 5시간 정도 걸립니다. 근데 피하 주사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병원에 가면 뭐 엉덩이 대세요 하면서 톡톡톡 하면서 쏴주는 그게 바로 피하 주사거든요. 네. 이게 시간을 5분 혹은 뭐 2분 이렇게 획기적으로 줄여주는 그 기술을 바로 알테오젠이 가지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 SC로 전환하면 할수록 매출은 커질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그래서 이 SC 전환율 측면에서 봤을 때도 추후에 계속 늘어나는 그런 관점이라고 보고 있고요. 이번에 9월에 또 N02에 대해서도 임상 1상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진행 예정입니다. 그래서 임상 1상에 대한 성공 기대감, 그런 부분들이 주가의 어떤 상승 모멘텀이 될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알테오젠의 그 항암 치료제 그 원료를 자체적으로 국내에서 생산하면서 지금 캐파가 27년 정도 되면 그때부터는 본격적으로 캐파가 좀 나올 수 있다라고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구간에서 진입을 하게 된다라고 하시면 만족스러운 결과를 얻으실 수 있겠다, 이렇게 네. 좀 설명드리고 싶고, 차트 보면서 가격 전략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매수가는 지금 현재가로 보셔도 되고요. 그다음 목표가는 50만 원 전고점 부근 잡아드리도록 할 거고, 손절가는 35만 원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알테오젠 살펴봤고요. 내일 시장 한마디 간략하게 들어보겠습니다. 파트너님 어떤 메시지 주시겠어요? V자 반등이죠. V자 반등입니다. 네, V자 반등 기대해 볼 수 있겠다. 대표님께서는요? 저는 변동성에 주의하자,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두 분 의견 잘 참고하셔서 내일도 좋은 선택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여기서 보내드릴게요.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내일 2시에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오늘도 내일도 파이널샷.